안녕하세요. 토마스 쿤의 과학혁명의 구조에 대한 연강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서 멈춘 곳에서 시작을 할 텐데요. 그러기 전에 여기 이 사진을 한번 보시면 이게 가장 최신판인데 2012년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왜 2012년이냐면 과학혁명의 구조가 1962년에 나왔고 그래서 50주년 기념판으로 나온 에디션인데요. 여기에 보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아이언 해킹이라고 실제로 과학혁명의 구조를 읽고 굉장히 큰 감명을 받고 젊은 시절에 과학혁명의 구조와 관련된 여러 논쟁들을 담은 논문 모음집도 편집한 적이 있는 되게 유명한 과학 철학자죠. 이 사람도 그 사람이 일종의 해제에 비슷하게 썼고요. 그래서 이 책이 나올 당시가 아니라 50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 책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기에 되게 좋은 책인데, 제가 이렇게 아주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과학혁명의 구조의 한글 번역본에 대해서 기존 번역본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 제기가 많아서 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한국의 출판권을 가지고 있는 까치에서 새롭게 번역을 해서 냈죠. 과학사학자이신 홍성옥 쌤이 번역을 하셔가지고 새롭게 냈는데 옛날 버전을 번역한 게 아니라 마침 이 책을 번역해서 그런 의미에서 번역도 훨씬 나아졌고 과학철학자인 제 입장에서는 약간 동의하기 어려운 용어 선택이나 이런 부분도 있는데요. 이제 아무래도 사학자시니까 근데 어쨌든 훨씬 이제 가독성도 높고 그리고 현재의 동향들을 잘 보여주는 책이어서요. 그래서 번역본으로 읽으실 거면 요 책 번역본을 왜냐하면 이제 도서관 가시면 여러분들 이제 다양한 번역본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웬만하면 이 책 번역본을 읽으시기를 권해줍니다. 쿤이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쿤의 과학혁명 구조에 대한 책 얘기를 할 텐데요. 이 책 얘기를 하기 전에 이 책이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굉장히 얇게 나왔거든요. 얇고 굉장히 그러니까 이 책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다들 투덜대는데 이거는 영어라서 그런 게 아니라요. 실제로 영어권 독자들도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영국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네이티브 스피커들도 쿤 책 읽기 되게 힘들어 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좀 이따 좀 궁금하시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이유가 있어요, 정말. 읽기 힘든 이유. 쿤이 뭐 글을 못 써서도 아니고 그 다음에 쿤이 일부러 되게 어렵게 쓰려고 전혀 그런 게 아니라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 때문에 쿤이 그 책에서 공격하고 있는 입장에 대한 소개도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개 이제 학술서가 제대로 쓰여지려면 이제 기존의 학계에 있는 어떤 의견들을 소개하고 그다음에 그것들의 장점 단점들을 분석한 다음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자신의 논증들을 해나가는 방식으로 글을 쓰는 게 일반적인데 이 책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과학혁명 구조 바로 그냥 과학혁명이란 무엇인가 예를 들어서 과학 이론은 어떻게 발전하는가 과학자들은 어떻게 활동을 하는가 이렇게 바로 들어가거든 논의가 그것도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유를 좀 이따 말씀드릴 텐데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의 전반적인 구조나 내용들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이 책에 공격하고 있는 입장, 그 책에 안 나오는 과학혁명 구조는 안 나오는 공격하고 있는 입장의 핵심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약간 지난 시간에 못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런 이유 때문에 흔히 얘기하는 논리 실증주의 경험주의 검증주의라는 입장하고 그 다음에 포퍼의 반증주의라는 입장의 핵심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쿤에 대한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슐릭이라는 사람이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강의에서 기억하시겠지만 비엔나 모임에서 상당히 중요한 축, 노이라트하고 반대 축에서 특히 비트겐슈타인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논리 실증주의의 중요한 입장을 견지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의 검증 원리라는 것이 실제로 쿤에게는 상당히 말이 안 되는 그래서 특히 이제 자기가 과학자로서의 경험을 통해서 볼 때 전혀 과학의 현실과는 거리가 먼 입장이라고 생각이 돼서 공격을 했습니다. 이제 근데 이제 슐릭은 나름대로 맥락들이 있어요. 슐릭은 뭐냐면
여기서도 나와 있지만 그 선험적 종합에 의존하지 않는 방식으로 어떻게든 그 과학이 세계에 대해서 진리를 말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고 싶어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칸트의 선험적 종합을 포기를 하는 것이 일종의 대전제인데, 그렇다면 회의주의에 빠지지 않고 혹은 마흐식의 감각론에 빠지지 않고 어떻게 세계에 대한 진리를 찾겠느냐. 그랬을 때 결국은 경험에 근거해야 되는데, 그 경험에 근거한다는 것을 내재적으로 정의할 방법들을 찾은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과학 용어가 있을 때 이 과학 용어의 뜻은, 의미는 필요 충분 조건으로 이런 거다. 근데 이 부분이 또 다른 어떤 추상적 의미나 어떤 개념으로 되면은 사실은 무한 회귀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구체적인 실험 조건이나 구체적인 검증 조건, 그러니까 이런 조건 하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을 때 이 과학 용어나 이 개념이 의미를 갖는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이제 제시를 한 거고, 결국 경험으로부터 과학적 지식의 일종의 기초를 토대를 내재적인 방식으로 구태 이렇게 막 선험적 직관 이런 거 동원하지 않고 만들려는 그런 노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슐릭 자체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칸트주의와 다른 방식으로 20세기에 등장했던 과학이 그 칸트의 그 지식론을 붕괴시킨,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하나의 대안적 접근을 제시한 것인데, 중요한 건 이제 쿤이 보기에는 그런 방식으로 과학이 작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처럼 않는다는 점이 문제였죠. 이제 그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런 의미에서 검증 원리를 이해하시면 좋은데요. 여기서 약간 제가 딴소리를 좀 하면 에피소드, 이건 전혀 쿤 그건 관계없는데 안 하기가 어려워서요. 저기가 비엔나, 그러니까 빈 대학이 물론 건물이 여러 개 있는데요. 약간 링슈트라스의 빈 가면 이렇게 또 동그랗게 돼 있는 거기에 있는 건물 말고, 거기서 약간 좀 떨어져 있는 본관 건물입니다. 여기에 이제 철학부가 있었는데 지금은 옮겨갔다고 하더라고요. 링슈트라스보다 좀 안쪽에 있는, 제가 저기 가봤는데, 왜 가봤냐면 저희가 역사적인 장소인데, 슐릭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정치적으로는 그렇게 우파는 아니었어요. 나치나 이런 사람이 아니었고, 다만 이제 철학적으로 보수적이었죠. 철학자들이 현실 정치나 현실적인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보다는 이제 학술적인 방식으로 간접적으로 참여해야 된다라는 의미의 보수주의자였는데, 슐릭이 근데 슐릭은 어쨌든 정치적으로 좌파는 아니었기 때문에 나치가 오스트리아를 접수한 다음에 사실 오스트리아 사람들이 열렬히 나치를 지지해가지고 자발적으로 또 병합했죠. 그런 다음에 도망칠 필요는 없었어요. 그래서 비엔나 모임 사람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외국으로 다 망명을 떠났는데 유일하게 빈에 남아 있었던 사람입니다. 슐릭이. 그래서 계속 티칭을 했었는데, 그러다가 요 비엔나 대학교 요 건물의 안쪽에 들어가면 되게 멋있는 멋있는 그림도 그려져 있고, 거기 이렇게 계단이 있는데요. 그 계단에서 자기 제자에게 총에 맞아서 죽었어요. 근데 어떻게 그게 이제 여러 가지로 일종의 과학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부분 결정성, 언더 디터미네이션적인 상황인데요. 이게 무슨 여러분들이 혹시 여기 이 강의 듣는 분들이 썬데이 서울 이런 거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황색 언론에 나올 법한 얘기인데요. 그 학생이 누구였냐면, 일단 나치 윈 대학 학생회 간부였어요. 그러면 얼핏 보면 일종의 정치적 암살일 가능성이 느껴지죠.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슐릭이 대놓고 막 나치를 비판하지는 않았지만 결코 하여튼 나치주의자는 아니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혹시 그러지 않을까. 근데 이제 좀 더 들어가면 이 학생이, 총을 쏜 학생이 예전에 그냥 단순히 빈대한 학생인 게 아니라 예전에 슐릭에게 공부를 배웠던 철학과 학생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별로 이렇게 안 좋게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논문이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의견 차이도 있었고,
이제 슐릭이 굉장히 엄격하게 너 왜 공부 제대로 안 하냐 그런 식으로 그런 쓸데없는 정치적 견해를 마구 뭐 하여튼 뭐 그런 여러 가지 그 다툼이 있으면서 굉장히 안 좋게 끝났고요. 근데 그 안 좋게 끝난 이유가 이 친구가 또 그 약간의 정신분열이 있어가지고 요양원에 왔다 갔다 했어요. 그 정신적인 문제들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그런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예전에 원한 관계가 맞물려 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총을 쏜 그럴 가능성이 있죠. 맨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게 이제 사람들이 제일 재밌어해가지고 당시에 일간지에 거의 이거로 도배가 됐던 얘기인데요. 슐릭이 굉장히 아끼는 대학원생이 있었는데 여학생이었어요. 근데 이 여학생이 아주 예전에 슐릭의 그 대학원생이 되기 전에 이 슐릭을 쏜 남학생하고 사귀었다가 그 헤어졌던 여학생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거 치정살인일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가능성이 중첩돼 가지고 제가 최근에 그 빈대학 그 친구한테 물어봤는데 아직까지도 사실은 그 셋 중에서 어떤 것이 확실하게 그러니까 그 당시 폴리스 리포트나 이런 데서도 정확히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슐릭이 굉장히 과학 철학자다운 죽음을 맞이한 게 아닌가. 자신의 죽음 자체도 부분 결정적으로. 근데 여기서 하나 트위스트가 더 있는데 제가 이 얘기가 재미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제가 2002년에 한양대학교에 온 다음에 이제 저는 이 얘기를 그 전에 이제 런던에 있을 때 빈대학 사람이 와서 얘기해줘서 이제 기록도 찾아보고 알게 돼서 수업 시간에 과학 철학 수업 시간에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때는 이제 과학 철학이 봄에 있었는데 제가 이제 역사를 좀 앞부분에서 먼저 했어요. 그래서 3월 초면은 이 비엔나 모임 얘기를 했는데 3월 말에는 저희 학교 철학과가 답사를 가는데 꽤 옛날 얘기죠. 지금 그 친구들 다 졸업하고 다 이제 다 어른들이 했는데 근데 답사를 갔더니 그 어떤 친구들이 이게 어떻게 됐냐면 슐릭이 이제 그 당시 이제 신문에 의하면 저 계단을 쫙 내려오는데 저기서 닥터 슐릭, 독터 슐릭 그랬겠죠. 그럼 딱 돌아봤는데 탕탕탕 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해줬더니 답사 때 저도 총을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닥터리 그러더니 애들이 저한테 막 물총을 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다음부터는 절대로 그 얘기를 안 해줍니다. 그래서 가르쳐봤자 소용이 없구나 이런 거나 배우고서 너무 즐거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얘기를 안 하기가 어려워서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반증주의를 이해하려면 휴메 균합주의에 대한 비판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도 약간 오해가 많이 되는 부분에서 먼저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 이게 제 딸이 배우는 고등학교 철학교과서에서 잘못 써져 있더라고요. 휴미 균합주의를 비판한 거는 맞습니다. 비판한 거. 균합주의를 어떻게 비판했냐면 균합으로는 절대로 완벽한 진리에, 그러니까 오류 불가능한 진리에 도달할 수 없다는 걸 비판한 건 맞아요. 근데 그렇지만 휴미 그러니까 균합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거나 우리가 과학 연구에서 균합을 사용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 적은 전혀 없고요. 사실은 휴메 철학에 따르면 균합은 우리가 하기 싫다고 안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 본성에 가로새겨 있는 거. 그러니까 균합을 하는 속성은 휴먼 네이처예요. 그 휴메 트리티즈 온 휴먼 네이처 보면 그 점이 굉장히 길게 서술돼 있어요. 어느 정도로 휴먼 네이처냐면 휴먼 결국은 경험을 통해서 모든 그 지식들을 쌓아나가잖아요. 그러면 경험을 쌓아나가려면 제가 지난주에 카르납 말씀드렸잖아요. 카르납이 사실은 휴메 그 트리티즈를 보고서 많이 영감을 얻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제일 기초적인 어떤 경험이 있고 그것들을 이렇게 쌓아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휴메에서 제일 기초적인 경험이 뭐냐면 놀랍게도 similarity perception. 그러니까 내가 예전에 했던 경험과 perception과 지금 했던 경험이 유사하다. 비슷하다라는 걸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가장 원초적인 능력이에요. 그걸 가지고 쌓아 올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의 그 임프레션과 휴메 용어는 임프레션하고 아이디어인데 예전의 임프레션과 지금 임프레션이 유사하니까 얘를 하나의 아이디어로 묶을 수 있다. 그렇게 가지고 이렇게 점점 올라가는 거거든요. 추상화를. 그래서 휴메에 있어서는 근데 그게 균합이죠. 그렇죠? 넓은 의미의 균합이기 때문에 휴메에 있어서는 균합은 우리가 지식을 만들어가는데 필수 불가결한 요소고 우리 인간 본성에 인간은 자연스럽게 균합을 하기 때문에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몇 번 관찰하고 나면
다음에 대충 어떻게 될 건데 저 요번에 오늘도 내려오는데 첫 번째는 사실은 상당히 긴장했거든요. 늦으면 안 되니까. 근데 이번에 올 때는 기차를 지금 몇 시에 내리면 저 지하철 2호선이 몇 시쯤 출발하고 1호선이 그 다음에 연결도 시간이 5분 정도 있으니까 뛰지 않아도 되고 이런 것들 다 지난번 경험에서 아니까 그대로 실천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그 누가 시키지 않아도 우리 본성은 그것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휴메에 따르면 그런 의미에서 귀납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식을 만들어내는데 필수 불가결하게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고 단 휴미 대단한 철학자인 게 그렇게 얘기해 놓고서 근데 그거를 절대로 완벽하게 신뢰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귀납이 우리에게 참된 지식을 준다고 전제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자연의 일양성이라고 해요. Uniformity of Nature.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미래가 과거와 동일할 것이다. 가령 제가 오늘 귀납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그 대구시의 지하철 그 노선이나 그 다음에 대구시의 지하철 시간표가 제 2주 전에 왔을 때랑 똑같을 거라는 걸 제가 가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한 거잖아요. 그 가정이 틀릴 수 있죠. 갑자기 대구시 지하철 공사가 시간표를 바꿔버리면 그럼 저는 완전히 틀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가정들, 지금 현재 내가 경험했던, 과거에 내가 경험했던 것이 미래에도 그대로 들어맞을 거다. 미래 세계가 그렇게 많이 안 바뀔 거다라는 가정이 필요한데 그 가정은 어떻게 정당화하느냐? 정당화 못하죠. 왜냐하면 그 가정을 귀납을 가지고 정당화하면은 그러면 순환에 빠지게 되는 건데 다른 방식으로 정당할 방법이 없거든요. 물론 이제 휴미 관념론자였으면 그냥 형이상학적으로 뭐 그 초월적으로 정당할 수 있었겠지만 휴는 절대로 그런 그 굉장히 극도로 싫어했으니까요, 형이상학을. 그래서 그런 정당화는 어차피 불가능하고 결국 우리는 자연의 일양성을 그냥 가정해야 되는데 이 가정은 언제든지 틀릴 수 있으니까 그 틀릴 수 있다는 걸 제 기억에는 너무나 인상적으로 보여준. 그래서 제가 1학년들 수업 시간에는 꼭 써먹는 예가 러셀의 칠면조 예죠. 러셀의 원래는 이제 그 영국식으로 거위였는데 이제 미국으로 가면서 이제 미국판에서는 칠면조가 더 칠면조 좀 웃기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칠면조가 좀 더 그 훨씬 설득력이 있는데 이런 거죠. 귀납을 너무너무 잘하는 천부적인 철학자 칠면조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래서 그 칠면조를 키우는 주인이 와가지고 밥을 항상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며칠 경험해 보니까 항상 주인이 오면 밥을 줘요. 그래서 거기서 그걸 기반해서 그냥 멍청한 그 좀 수준이 안 되는 그 칠면조라면 주인이 오면 밥을 주는구나 이렇게 쉽게 생각하겠지만 이 칠면조는 굉장히 철저하게 베이컨식으로 얘기하면 베이컨이 귀납법을 사용하면서 그냥 몇 번 관찰을 통해서 하라고 안 그랬거든요. 베이컨의 과학 방법론을 보면은 다양한 조건 하에서 다양한 그 경험들을 하고 그것들에서 일반론을 도출하라고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 칠면조는 베이컨의 방법론을 철저하게 따라서 조건들을 달리하면서 관측을 하는 거예요. 가령 비가 올 때도 주는가? 비가 올 때도 줘요. 그러니까 눈이 올 때도 주고 그러니까 날씨하고 무관하게 줘요. 그다음에 어떤 색깔의 옷을 입었는지라고 무관하게 주고 주인 기분하고도 무관하게.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변수에 대해서 관측을 해봤는데 항상 밥을 주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칠면조는 이제 그 모든 변수에 대해서 전부 다 그 관측을 한 다음에 아주 안심하고 그래 이제 나는 드디어 주인이 오면 나에게 밥을 준다라는 일반 명제에 귀납을 통해서 도달했다라고 안심하고 이제 잠이 들었는데 그 다음 날이 추수감사절인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사실은 생각보다 엄청나게 딥한 건데요. 계속 강조하지만 칠면조는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변수에 대해서 전부 다 실험을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철저하게. 그런데 추수감사절이라는 개념은 칠면조한테는 의미가 없어요. 그건 일종의 우주적으로 이렇게 이제 특이 상황 같은 거거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지 아시겠죠? 과학자라는 사람들이 당연히 엄청나게 꼼꼼하게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변수를 고려해서 엄청나게 열심히 실험을 해요. 그리고 오류 가능성도 줄이고 여러 가지 상황들에서. 근데 아무리 과학자가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수준에서 변수들을 통제하고 아주 정교한 실험들을 고안해서 거기서 결론을 얻어도 결국은 인식론적으로는 칠면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과학자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추수감사절 같은 우주적 사건이 일어나거나 예를 들어서 뭐 약간 극단적이지만 뭐 철학자들은 이런 극단적인 생각 많이 하니까 예를 들어서 2021년 1월 1일부터 우주 법칙이 바뀔 수 있죠. 그러지 않아야 될 논리적 이유는 없어요.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겠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그게 아니라 어차피 우리가 우주에 대해서 너무 모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1월 1일을 기점으로 새로운 법칙이 작동한다고 해서 그게 논리적으로 모순은 아니라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너무 극단적인 거고 실제로는 과학사에 의해서 이런 예들을 수없이 볼 수 있거든요. 제가 사실은 그런 예들을 한두 개 정도는 요 쿤 얘기하면서 할 건데 무슨 말이냐면 대개 현대 과학자들은 이것도 쿤이 깨달은 거예요. 현대 과학자들은 자신의 과학 이론을 기준으로 과거 과학을 판단하기 때문에 자기가 보기에는 과거 과학자들이 너무나 터무니없이 멍청해 보여요. 왜? 아니 거기서 이것만 실험해 보면 됐을 텐데 그걸 실험을 안 해보고서 왜 멍청하게 그런 틀린 결론을 냈을까? 그 다음에 아니 실험을 해가지고 그 결과를 얻었으면 그거를 이렇게 해석했으면 답을 찾았는데 왜 그걸 갖다 멍청하게 다르게 해석해가지고 답을 못 찾았나? 저는 수도 없이 들었어요. 그런 얘기, 과학자들이에요. 정말 옛날 과학자들은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맨날 얘기하는 게 이 사람들이 종교적 편견 혹은 사회적 편견 뭔가 과학적인 방식으로 제대로 연구를 안 해서 이렇게 오류에 빠졌다. 그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실제로 쿤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코난트 총장이 시켜가지고 옛날 과학을 공부해 보니까 아니 어떻게 된 게 그 예전의 과학자 중에서 그렇게 천재적이라는 과학자들도 자기가 보기엔 너무 멍청한 실수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 말도 안 되게. 그 생각이 사실은 칠면조, 우리 인식론적으로 우리는 칠면조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21세기 과학자가 보기에는 쉽게 생각해낼 수 있는 새로운 해석의 가능성이나 새로운 실험의 가능성을 16세기 과학자나 17세기 과학자는 당시에 이용 가능했던 경험적 정보나 당시에 참으로 받아들여지던 배경 이론에 입각해서 볼 때는 생각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혹은 생각해냈더라도 그거는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좀 이따가 코페르니쿠스 얘기하면서 실제로 쿤이 그 지점을 지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 그러니까 귀납이라는 게 그 진리를 가져올 수 없는 이유가 우리가 인식론적 칠면조일 수밖에 없다는 점인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 우리가 이끌어낼 수 있는 하나의 교훈은 그 과학적 그 방법론을 철저하게 적용해서 어떠한 그 비난 가능성도 없게 객관적으로 연구를 해도 여전히 틀릴 수 있다 하는 점이죠. 그러니까 뭔가 실수해서 멍청해서 편견에 사로잡혀서가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인식론적 칠면조이기 때문에 여전히 틀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포퍼는 전략을 바꾸는 걸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보면 좀 불만스러운 표정 아니에요? 저게 이유가 있는데요. 포퍼는 정말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이었다고 저는 들었어요. 제가 이제 나온 학교가 포퍼가 오래 계셨기 때문에 포퍼 제자들한테 제가 배웠거든요. 근데 정말 천상천하 유아독전의 대명사인데 별로 좋은 자리를 못 간 거예요. 박사학위 받고서 자기는 이제 당연히 굉장히 전국의 훌륭한 대학에서 독일이든 오스트리아든 그런 데서 자기를 모셔갈 줄 알았는데 다 네가 얼마나 대단하다고 그러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뉴질랜드로 갔어요. 그 당시 뉴질랜드는 지금 혹시 뉴질랜드 쪽과 관련되신 분들은 죄송하지만 당시의 뉴질랜드는 20세기 초의 뉴질랜드는 하여튼 굉장히 낙후된 곳이었거든요. 아무도 가고 싶어하지 않는 뉴질랜드 대학의 일종의 자기는 유배가 있다고 굉장히 너무 억울하게 그런 장소에서 썩고 있다고 생각했던 때 사진이에요. 이게 뭐냐면 제가 열심히 찾아낸 건데요. 뉴질랜드 대학교 교원 임용 서류에 있는 사진이에요. 그래서 별로 기분이 안 좋죠. 내가 왜 이런 데 있지? 이렇게 34살인가 그때의 포포인데 자, 포포는 이걸 자기가 귀납의 문제를 해결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해결인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과학 철학자들 사이에서는 그렇게 호의적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해결보다는 비트겐슈타인의 해소에 가까운데요. 왜냐하면 포퍼는 흉에 제기한 귀납의 문제에 대한 비판이 철저하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건 논란의 여지가 없고 그건 피할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그걸 극복하는 무슨 대안을 제시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귀납을 정당화할 수 있는, 귀납을 통해서도 여전히 객관적인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방법론을 제시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귀나 그만두고 반증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과학 방법론을 베이컨이 세운 전통, 차곡차곡 지식을 쌓아서 얘네들을 일반화시키고 조심스럽게 결론을 도출한 다음에 그걸 또 검증해보고 또 뭐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씩 쌓아가는 방식이 아니라 그걸 포기하자는 거예요. 사실은 포퍼가 엄청 사실은 어떻게 보면 쿤보다도 더 그 반골 기질이 굉장히 강한 직관에 안 맞는 과학자들의 직관에 안 맞는 굉장히 강한 주장을 한 철학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포퍼는 어떤 걸 제안을 하는 거냐면 우리가 과학 연구를 통해서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 혹은 진리에 가깝게 갈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포기하자. 물론 이제 나중에 후반기 가면은 하도 비판을 많이 받으니까 베리스밀리튜드라고 해가지고 진리 접근성 뭐 이런 개념을 좀 시도를 하는데 그거 다 안 먹혔거든요. 그래서 이 젊을 때 포퍼가 사실은 진짜 포퍼예요. 그래서 이때는 그거 그냥 포기하자. 우리 과학을 통해서 우리가 참을 알게 된다는 사실. 그거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뿐이냐면 끊임없이 대담한 가설들을 만들어내서, 그러니까 세계가 이렇게 생겼을 것 같다. 가령 금속이 이런 이유 때문에 전기를 통하는 것 같다. 이런 걸 제안해내고 그거를 열심히 반증을 하는 거야. 이게 틀린 데를 찾는 거야. 그러니까 틀린 데를 찾아내면 그거 포기하고 또 새로운 이론을 만들어내고, 틀린 데를 아무리 노력해도 그 여러 번 실험을 했는데도 찾지 못하면 그러면 이거는 당분간 틀린 데 찾을 때까지 우리가 그 사용하는 이론으로서, 그러니까 항상 뭐랄까 최종적인 결론을 내지 않고 일종의 그 유보적인 결론만 내는, 얘는 아직까지 반증되지는 않았다. 그 정도의 인식론적 지위만 인정하다는 입장이에요. 굉장히 급진적인 입장이죠. 그리고 포퍼가 나이가 좀 든 다음에 자기가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밝힌 되게 재밌는 글이 하나 있어요. 제 기억에 BBC하고 인터뷰였던 것 같아요. 굉장히 나이가 많아, 1950몇 년도였던 것 같은데, 포퍼가 이제 당연히 비엔나 모임의 끝자락에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때 이제 젊은 학자로 참여했던 사람이고, 이거는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거하고 그 마찬가지고, 거기는 카페 센트럴드, 카페 무제라고 해가지고 미술사 빈 미술사 박물관 옆에 있는 카페인데요. 이 카페도 되게 좋아요. 이거는 이거는 그 포퍼가 다니던 시대로 이 카페가 최근에 레노베이션 해가지고요. 2008년인가 레노베이션 해가지고 20세기 초 형태로 이렇게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멋있죠. 20세기 초에 이런 데서 저도 이런 데서 좀 철학을 해보면 참 철학이 잘 될 것 같은데, 예, 이런 데서 이제 사람들끼리 막 논의를 하고, 클림트도 여기 자주 오고 뭐 해가지고 예술가 뭐 이런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했는데, 자,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제가 노이라트 얘기할 때 레드 비엔나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때 레드 비엔나 시절에 막 그 정치적으로 혼란기 시절에 포퍼가 이제 그 대학생이었거든요. 아주 뭐 뛰어난 대학생이었죠. 당시에 유럽 대학의 전통답게 자기가 듣고 싶은 걸 막 이것저것 뭐 우리 과 개념이 없으니까 대학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정말로 다양한 과목들을 들으면서 열심히 공부하던 시기였는데, 그때 이제 포퍼가 시위에 참여했대요. 포퍼의 말입니다. 그래서 시위에 참여해서 돌도 던지고 그랬나 봐요. 그랬는데 그때 이제 옆에 사람이 막 다치고 피 흘리고 막 이런 모습을 보면서 폭력은 안 되겠다. 폭력으로는 세상을 바꿀 수 없다. 뭐 이런 결론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뭐 좋게 보면은 그 폭력의 한계를 깨달은 거라고 볼 수 있고, 나쁘게 보면 대학생 때 그냥 시위 한번 나와가지고 옆에 사람이 이렇게 뭐 다치는 거 보고서 겁나가지고 그 생각을 바꿨다고 할 수 있고, 뭐 여러 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요. 하여튼 그런 이유 때문에 포퍼는 어떤 독단적인 견해들을 끝까지 밀고 나가는, 그거에 대해서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포퍼가 막스주의나 플라톤에 대한 그 열린사회와 적들에서 그 둘을, 사실은 막스는 좀 그래도 얘는 그래도 좋은 의도를 가지고 노력했는데 여전히 문제가 있다 정도인데, 플라톤은 뭐 거의 사람 취급도 안 하고 그냥 완전히 공격을 하는데, 그렇게 됐던 이유가 포퍼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식론적으로 어떤 결론을 딱 내고 이게 진리다 하는 상태에 대해서 비판적이었고, 항상 유동적이고 항상 그 리바이저블한, 항상 이렇게 개선 가능한 그런 세계를 지향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다가 이제 포퍼가
반중주의의 과학 철학과 정치 철학 양쪽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또 드는 것은 그게 사실은 그 쿤과 좀 관련성이 있는데요. 재밌는 얘기인데 포퍼가 젊은 시절에, 그러니까 아마 대충 대학원생 시절이었을 거예요. 학부 말기하고 대학원 시절에 아들러라는, 요즘에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아들러 심리학이 엄청 유행하는데요. 아들러의 문화에 들어가서 공부를 했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 아들러의 심리학을 비판하면서 이제 뛰쳐나오게 되는데, 이 부분은 정말로 그 통찰력이 뛰어난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들러 심리학의 문제점을 뭐라고 드냐면, 아들러 심리학은 설명하지 못하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문제다라고 얘기해요. 흔히 과학은 점점점 발전한다는 것의 지표로 뭘 생각하죠? 여태까지는 요만큼만 설명했는데 조금 더 설명하고, 그게 귀납주의잖아요. 상당히 조금 더 설명하고, 이렇게 그 설명할 수 있는 영역들을 넓혀가는 것들이 과학의 진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포퍼는 그 개념 자체도 뒤집어 버렸어요. 과학의 진보는 그런 방식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다. 왜? 사실은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과학이 있다면 그거는 과학이 아니다. 왜 그러냐? 그거는 그 과학 이론이 어떤 경우에 거짓이 될 수 있는지가 논리적으로 아예 불가능한, 그걸 아예 인정을 하지 않는 그런 어떤 이론이 되는데, 그런 이론은 경험과학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들었던 구체적인 예가, 아들러 심리학 자기가 공부할 때 예를 들어서 이건 피터 시거도 사실 그거 갖다가 약간 패러디를 한 그 구절이 나오는데, 그 윤리학 책에 길을 걸어가다가 어떤 호수에서 갑자기 사람이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는 모습을 봤다고 치죠. 근데 거기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뛰어들어가지고 그 사람을 구해내고요, 한 사람은 머뭇머뭇거리면서 안 구해냈어요. 자, 그런 경우에 아들러 심리학은 두 사람 모두 다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설명한다는 거예요. 포퍼에 따르면 아들러 심리학에서 중요한 게 열등감인데, 물에 뛰어들어가지고 그 사람을 구한 경우에 아들러는 열등감으로 그걸 설명하는데, 어떻게 설명하냐면, 저 사람은 자기가 평소에 항상 여러 가지 상황에서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그 열등감을 극복하고 자기가 사실은 그런 열등감이 있다는 점을 부정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좀 더 이렇게 떳떳해지기 위해서 뛰어들었다라고 설명하고요. 뛰어들지 않은 사람은 당연히 그 열등감 때문에 내가 곧 뛰어들어봤자 내가 수영도 잘 못하고 쟤 못 구하고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당할 거야. 그래서 못 뛰어들었다는 거죠. 둘 다 각각의 경우를 놓고 보면 말은 되죠. 그렇잖아요. 사실 그 두 케이스 모두 다 굉장히 그럴듯한 상황들인데, 중요한 건 포퍼의 지적은, 그러면 아들러는 어떤 상황이 등장해도 열등감을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해서 항상 다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아들러 심리학이 틀릴 방법이 없다는 거죠. 틀릴 방법이 없는 이론은 그건 과학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뭐 문학 해석은 될 수가 있을 수 있어도.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그래서 그 포퍼에 따르면 좋은 과학 이론은 이런 거예요. 어떤 경우에 내 이론이 틀린지를 확실하게 제시하고, 그 경우가 실제로 실현됐을 때 깨끗하게 포기하고 새로운 이론을 찾아 나서는, 그게 과학자의 그런 지적 정직함이다. 그리고 포퍼는 그것의 대표적인 사람으로 아인슈타인을 꼽았어요. 자기가 젊은 시절에 아인슈타인의 강연을 참관한 경험을 얘기를 하면서, 아인슈타인이 자기가 있던 도시에 와서 강연을 했는데, 그때가 이제 일반 상대성 이론을 내놓을 때거든요. 근데 아인슈타인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대중 강연이니까 좀 더 좀 쉽게 얘기했겠죠. 내 이론에 따르면 완전 일식 때 별빛이 휜다. 근데 그 별빛이 휘는 정도가 내 이론은 뉴턴 역학의 예측보다 2배가 되거든요. 2배가 돼. 그래서 내 예측이 만약에 맞지 않으면 일반 상대성 이론은 틀린 거다. 난 깨끗하게 포기하겠다. 그렇게 일종의 선언을,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내 이론이 틀렸는지 딱 선언을 하고, 만약에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깨끗하게 포기하고, 이런 게 과학의 진정한 지적 성취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쿤은 그게 멋있어 보이기는 한데, 실제로 그런 방식으로 과학의 진보가 이룩되지 않는다라고 비판을 한 겁니다. 사실은 이 부분이 굉장히 매력적이어서 많은 과학자들이 사실은 자기가 대중 강연을 할 때
이런 식의 이미지를 많이 얘기하거든요. 우리는 다른 분야 사람들하고 달리 깔끔하게 이론 내세우고 실험해보고서 틀리면 틀렸다고 딱 그만 포기한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멋있음이 과학 지식의 축적으로 바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서 쿤, 파이아벤트, 라카토슈 모두 다른 각도에서 비판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라카토슈하고 파이아벤트는 제가 다루지 않을 거고요. 쿤의 비판 내용들. 참 그리고 뭐 그냥 첨언으로 포퍼는 이런 생각, 이렇게 굉장히 멋있게 과학을 하는 태도가 사회 전반에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봤죠. 그래서 정치도 그렇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봤어요. 그래서 열린 사회와 그 적들, 역사주의의 빈곤 뭐 이런 책들을 보시면 결국 정치 체계도 폴리티컬 시스템도 마치 과학자들이 과학 이론을 반증을 통해서 계속 더 나은 이론으로 그 선택해 나가듯이 정치 시스템을 이렇게 한번 작동시켜 봤다가 만약에 그게 문제점이 드러나면 또 그걸 갈아엎고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돼야 된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아마 포퍼의 역사주의 빈곤이나 열린사회 적들을 억지로 그 국민윤리 시간에 리포트 써내신 경험이 있을 텐데 그래서 하여튼 좀 역사의 아이러니죠. 사실은 그 포퍼는 상당히 좌파적인 경향이 있었던 철학자였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검증주의, 그 다음에 귀납주의, 반증주의에 대해서 쿤은 아주 정확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수준의 그런 아주 정확한 그 지적 배경을 가지고 있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학부 때 하버드 대학 물리학과 다닐 때 쿤도 지적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철학과 가서 과학 철학도 들어보고 사학과 가지고 과학사도 들어봤는데 둘 다 끔찍하게 재미없었다고. 그러니까 웬만큼 재미없은 게 아니라 이런 건 진짜 쓰잘데기 없는 거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철학과 과목도 사학과 과목도 전혀 안 사학과 과목은 들었어요. 근데 과학사는 안 듣고 다른 문화사라든가 이런 과목들을 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싫어했던 이유가 있는데 과학 철학은 일단 그때 계속 논리 분석 그런 것들만 하니까 자기의 생각하기에 그 과학이 진짜로 이루어지는 방식하고 정말 안 맞는다고 느꼈고, 과학사는 일종의 왜 우리 그 예전에 국사 교육할 때 태종, 태세, 문단세 뭐 이렇게 외우는 거 있잖아요. 연대기적과, 그러니까 몇 년도에 누가 뭘 발견, 몇 년도에 뭐가, 그러니까 이렇게 연대기 순으로 그냥 과학사의 이벤트들을 쫙 늘어놓는 방식. 그럼 그 백과사전 보지 못하러 그 수업을 듣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거든요. 요 두 지점을 잘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에 대한 반동으로서, 즉 과학 철학은 실제 과학의 현실이나 과학자 연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망했고, 과학사는 어떤 시기에 무슨 일이 최초로 이루어졌는지를 연대기적으로 서술하는 데 실망했다. 그러니까 과학혁명의 구조는 그 둘에 대한 비판과 그것에 대한 반동, 그것이 왜 문제인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과학혁명의 구조를 쓰기 전에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코페르니쿠스 혁명에 대해서 쿤이 굉장히 중요한 과학사 저술을 썼습니다. 코페르니칸 리볼루션이라고 그 코페르니쿠스 혁명을 상당히 새로운 시각으로 본 그 과학사 저술인데요. 여기서 일종의 이 과학혁명의 구조에 등장할 과학 철학이 단초가 드러납니다. 코페르니쿠스 혁명을 쿤이 굉장히 다르게 보는데, 다르게 보는 핵심은 제가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지만 핵심은 뭐냐면 코페르니쿠스가 그다지 혁명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칸트가 얘기했듯이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고 해가지고 완전 세계관과 과학 이론을 혁명적으로 바꿨다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바꾼 거 조금밖에 없고 대부분은 거의 다 보수적으로 지켰고 그리고 그 바꾼 것조차도 사실은 많은 경우에는 마지못해서 바꾼 거다.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하는 맥락들이 있는데요. 그런 얘기들을 하는 맥락들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은 이제 코페르니쿠스에 대한 다른 강연에서 좀 더 다룰 거고요. 오늘은 이제 쿤의 과학 철학과 관련된 부분만 아주 짤막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코페르니쿠스 혁명을 일단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요. 코페르니쿠스 혁명이라는 게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는 거 하나만 얘기를 드리고 그거가 쿤의 과학 철학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대개 사람들이 현재 우리가 익숙한 우주론을 생각하고요. 현재 우리가 익숙한 우주론이 뭐죠? 이제 지구는 태양계의 네 번째 행성이고, 근데 태양계는 은하계의 어디 있죠? 은하계 중심에 있나요? 아니요, 거긴 블랙홀이 있고요. 은하계 이렇게 변방에 이렇게 구석진데 태양계가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게 충격이었죠, 사람들이. 맨 처음에 그걸 알게 된 다음에, 아니, 우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야? 근데 또 이 은하계도 우주의 중심에 있지 않아요. 사실은 우주에는 중심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은하계 같은 그런 어마무시한 별들의 집단이 뭐 안드로메다 성운, 마젤란 성운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수천억 개 있어요. 우주에.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그러니까 그 지구라는 그 위치가 특별한 위치가 아니에요.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론에서는 그 코페르니쿠스 이전의 세계관에서 우주는 그렇게 안 생겼어요. 그러니까 공간이 질적으로 다른 공간이 존재합니다. 우주의 중심에, 태양계의 중심도 아니고요. 우주의 중심에 지구가 있고요. 지구부터 달까지의 공간이 있어요. 이걸 지상계라고 하는데, 이 지상계는 사원소, 물, 불, 공기, 이 사원소가 지배하는 세계이고, 이 사원소는 변화를 해요.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온 자연 철학이죠. 그리고 이 사원소는 물, 불, 흙, 공기는 각자 자기의 원래 위치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 흙은 밑으로 떨어지고 물은 흐르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과정에서 이것들이 서로 변화를 해가면서 그 지상계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들어내고, 지상계에서는 거기에 이제 역학이 들어가는데 직선 운동을 해요. 힘을 가하면 힘을 가한 쪽으로, 그리고 힘을 가할 때까지 계속해서 운동을 하고, 힘을 멈추면 얘는 결국은 멈추고. 그에 비해서 달 위쪽은 천상계라고 해서 전혀 다른 물질로 이루어져 있어요. 에테르라고 하는 제5원소로 이루어져 있죠. 에테르는 4원소랑 달리 영원 불멸해요. 변화가 없어요. 완전한 원소니까. 그래서 달을 기점으로 완전히 다른 공간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지금처럼 그냥 공간 내에 물질들이 들어가 있고 지구가 그 공간의 어딘가 위치한 게 아니라 존재론이 완전히 달라요. 그 굉장히 특수한 지상계라는 공간이 있고 우주 중심에, 나머지는 천상계라는 전혀 다른 공간이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별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동네에서 떠서 서로 가고 이러잖아요. 해도 뜨고. 그러니까 이걸 설명해야 되니까 이 주위를 해나 뭐 수성, 금성, 화성, 해, 그다음에 다른 그 목성, 토성, 그 당시에는 토성까지만 알려졌으니까 이런 것들이 뱅뱅뱅 돌고요. 별들은 그 더 바깥에 큰 천구 안에 뱅뱅뱅 돌고, 이런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쿤에 따르면 코페르니쿠스가 한 일은요, 거기서 그걸 완벽하게 다 똑같이 유지하되 하나만 바꿨어요. 뭐죠? 지구와 태양 위치만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그렇거든요. 다른 거 하나도 안 바꿨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렇게 되면서 천상계, 지상계 구별이 애매해지게 되는데, 하여튼 한 일은 그것뿐이에요. 지구 위치랑 태양 위치만 바꿔놨어요. 그래서 여전히 예를 들어서 코페르니쿠스 이론에서도 여전히 천구들은 원운동을 합니다. 타운운동을 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그 코페르니쿠스 이론에서도 여전히 그 태양이 우주의 중심이에요. 태양계의 중심이 아니라 태양을 중심으로 모든 우주가 펼쳐져 있는. 그러니까 전통적인 우주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다만 지구하고 태양만 바꾸는. 왜 그랬냐? 그건 사실 코페르니쿠스가 천문학자였거든요. 이 말을 이해하는 게 좀 필요한데, 당시에 천문학자와 수학자, 자연철학자, 신학자는 인식론적 지위가 완전히 달랐어요. 그래서 복잡한 얘기는 제가 시간 관계상 할 수가 없고, 천문학자는 뭐만 할 수 있냐면 달력을 만들거나 아니면 이 별들의 운행 위치들을 계산해서 표 같은 걸 만드는 것만 할 수 있어요. 그걸 넘어서서 예를 들어서 우주가 어떻게 돼 있다, 진짜로 어떻게 돼 있다, 이런 얘기는 이제 자연철학자가 돼야 되고요. 이제 신학하고의 충돌 같은 거를 신경 쓰면 사실 신학자적인 어떤 권위까지 같이 가지고 있어야지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쿤이 보기에는 이 해석은 논쟁적입니다. 쿤의 말씀을 드리면 쿤이 보기에는 코페르니쿠스는 천문학자로서 지구를 가운데 놓고 기존의 프톨레마이오스 체계로 아무리 계산을 해봤자 거기다 주전원 뭐 집어넣고 막 난리를 쳐봤자 달력이 정확도가 어느 수준 이상 개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그 천문학적 계산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한 가지 방안으로 이 둘을 바꾸면 훨씬 더 정확한, 물론 이제 원운동이기 때문에 여전히 주전원이나 이심 같은 거 써야 되지만 프톨레마이오스 체계에 비해서 훨씬 더 정확도도 높고 그 다음에 행성의 역행운동 같은 거,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화성이나 금성이나 수성같이 태양의 우리 궤도에서 우리보다 안쪽에 있는 내행성이라고 하는데, 내행성들은 그 1년에 이렇게 동에서 서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다시 가거든요. 이게 그 점성술에서는 엄청 중요해요. 행성의 역행운동을 할 때 뭔가 우리 동양의 제2사상처럼 뭔가 안 좋은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각각 목성 사람이거나 토성 사람이면 이 역행운동 때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 역행운동이 되게 중요한데 사실은 그 화성이나 금성이 이렇게 돌다가 거꾸로 돌지 않거든요. 계속 똑같이 돈단 말이에요. 그럼 왜 역행운동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네 번째 행성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이제 그 설명해 드리면 좀 복잡한데, 서로 도는 속도가 다르면 이 지구상에서 보면 얘가 돌고 내가 도는데 그 과정에서 그 속도 차이 때문에 이렇게 갔다가 약간 돌아갔다 다시 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역행운동도 그게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인데 자연스럽게 설명이 돼요. 우리가 우주의 중심에 있지 않고 네 번째 행성이라고 하면 그 속도, 도는 속도 차이만 가지고도. 그래서 코페르니쿠스는 그렇게 그 천문학적 현상들을 기술하고 정확하게 기술하고 그 다음에 그 전까지는 굉장히 어색하게 설명해야 됐던 것들을 수치적으로 훨씬 더 자연스럽게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으로 이 둘을 바꾼 거고, 쿤의 주장에 따르면 진정한 혁명은 사실은 코페르니쿠스 이후에 갈릴레오나 케플러나 뉴턴이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이 두 개를 바꾸고 나면은 그럼 천상계 지상계 구별이 어떻게 돼요? 난처해지죠. 그런 문제들을 해결함으로써 이루어졌다. 지금 코페르니쿠스 혁명이 코페르니쿠스 한 사람에 의해서 뚝딱 이루어진 게 아니라 사실은 코페르니쿠스는 혁명을 시작한 사람이지 혁명을 완수한 사람은 절대로 아니고 혁명을 상당 부분 진척시킨 사람도 아니다 하는 게 이제 쿤의 견해입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결국은 쿤은 코페르니쿠스 혁명으로 대표되는 과학혁명이라는 게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딱 벌어진다기보다는 그 사람이 어떤 그 아이디어를 내고 지구와 태양주를 바꾼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것들을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이제 케플러가 타원 궤도를 도입하고 그 다음에 갈릴레오가 관성 개념을 도입하고 그것들을 종합해가지고 뉴턴이 역학을 거기다가 덧붙이고 그럼으로써 이렇게 점점 완성을 시켜 갔을 때 근대 역학 체계, 근대 천문학 체계가 형성됐을 때 그때 이제 쿤식 용어로 얘기하면 패러다임이 완성이 되는 거고 그때야 비로소 과학혁명이 완수됐다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코페르니쿠스의 과학혁명은 사실은 적어도 100년 이상의 기간을 통해서 진행되었다. 라는 게 이제 쿤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 점을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되게 쿤이 당연히 그 책에서도 그렇게 썼는데 자기가 사회혁명이나 정치혁명에서 과학혁명이라는 단어의 아이디어를 떠올렸다고 얘기를 하고 실제로 그런 이유들 때문에 지난 시간에 권대중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농담이 아니라 지금 아마 이 그 강의를 듣고 계신 분은 정말 그러실 텐데 그때는 토마스 쿤의 과학혁명의 구조를 그 가방에 넣고 다니면은 닭장차로 끌려갔어요. 정말로. 혁명? 뭐야, 너 일로 와. 그래가지고 저는 안 그래. 저는 당해본 적이 없는데요. 선배들로부터 그런 전설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과학혁명 구조 있어? 바로 그냥 닭장차가 뭔지 모시죠. 이렇게 그런 게 있어요. 하여튼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그런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생각하면 과학혁명을 이렇게 뭐 5년, 10년 이렇게 탁 벌어지는 단절적이고 굉장히 즉각적인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 과학혁명의 구조를 읽어보시면 그렇게 이루어진 혁명도 있어요. 제가 이따 나중에 말씀드릴 텐데 세 단계,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게 과학혁명 구조에 등장하는 혁명의 세 가지 형태잖아요. 그 세 가지 형태 중에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몇십 년 만에 이루어지는 혁명도 있는데 그게 이제 렌트겐의 엑스레이 혁명인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특히 큰 규모의 혁명은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패러다임이 형성된다는 점. 그 점을 이제 이 코페르니쿠스 혁명 책을 통해서 이미 완성을 시킨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포퍼도 사실은 뭐 이건 뭐 쿤의 얘기를 쿤한테 영향을 받고서 그랬을 가능성도 있는데 절대로 그런 걸 인정하는 타입은 아니고요. 포퍼는. 근데 나중에 이제 포퍼가 이제 나중에 나이 들었을 때의 모습인데요. 나중에는 그래서 이 반증이라는 걸 처음에 젊었을 때는 굉장히 깔끔했잖아요. 좋아, 실험해보고 실험 결과가 이런 거 어긋나? 그럼 이론 깨끗이 포기하고 새로운 이론으로 가. 이런 어떤 생각에서 벗어나서 실제로 이론과 실험 사이의 관계가 굉장히 복잡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가령 쿤이나 라카토시나 파이어벤트가 지적하듯이 실험 결과가 그 이론과 어긋나더라도 보조가설이라든가 이렇게 다른 방식으로 이론을 변형시켜서 이론하고 실험을 둘 다 조화롭게 만드는 일. 그 초기 포퍼라면 그건 굉장히 그 비과학적인 태도라고 비난을 했을 그런 방식도 그게 애드옥이 아니면, 그러니까 막 임시방편적으로 막 끼워 맞추는 식이 아니면 그러면 괜찮다. 뭔가 체계가 잡히고 나름대로 근거가 있는 그런 어떤 방식이면 괜찮다. 특히 이제 포퍼가 선호했던 건 대담한 가설이라는 개념인데요. 볼드 하이포시스. 그게 뭐냐면 그게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정의되는 거예요. 그건 이런 거예요. 모호한 얘기가 아니고요. 세계에 대한 주장을 전부 다 모아놓은 명제의 집합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디스코스, 유니버스 오브 디스코스라고 하는데 그 논리학에서는 거기에서 대담한 가설은 뭐냐면요. 그건 정도의 차이인데 그 가설이 참일 경우에 제외하는 명제의 집합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대담한 가설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가령 태양계에는 행성이 10개 이하로 있다라는 가설하고요. 태양계에는 행성이 9개 있다라는 두 가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두 번째 가설이 더 대담한 가설이에요. 왜냐하면 논리적으로 첫 번째 가설이 틀렸을 상황의 개수보다 두 번째 상황이 틀렸을 상황의 그 명제의 집합이 훨씬 더, 이게 스페시픽하니까. 그러니까 세계가 존재할 수 있는 수많은 방식이 있을 텐데 그 방식 중에서 그 첫 번째 상황이 틀렸을 상황은 물론 그것도 많이 다양한 방식으로 틀리겠지만 맞을 수 있는 상황이 되게 많잖아요. 10개 이하니까 뭐 0부터 시작해가지고 쭉쭉쭉 가가지고 10개까지. 근데 얘는 딱 9개라고 지정을 했기 때문에 요거 외에는 전부 다 틀린다고요. 그래서 요 두 번째 가설이 첫 번째 가설보다 더 대담한 가설이거든요. 그래서 포퍼는 대담한 가설을 선호했어요. 후기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좀 더 그 틀릴 가능성을 높여가지고 모험을 하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런 방식.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무조건 그 이론을 포기하지는 않고 세련된 반증주의는 그 이론들을 약간 이렇게 변형시켜가지고 그게 이제 포퍼가 자기 후배 철학자들로부터 배운 거죠. 이렇게 단순히 반증이 순간적으로 진행되지는 않는다. 특히 쿤에 따르면 과학혁명도 상당한 기간에 걸쳐서 진행되잖아요. 그런 어떤 상황들이 전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이 대담한 것은 말씀드렸고 이게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죠. 이게 중력 렌즈 효과라고 하는 건데 그 어떤 굉장히 질량이 큰 물체 뒤에 별이 원래 여기 있는데 이게 휘어가지고 마치 여기 있는 것처럼 보이거나 여기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현상이. 물론 이건 어마어마하게 과장한 거예요. 사실은 아주 눈으로는 절대로 구별 안 될 정도로 차이가 나는데 하여튼 그걸 측정해낼 수 있고 실제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얘가요 여기 있는 별빛이 지구까지 도달하는데 직관적이지 않지만 왜냐하면 직관적이지 않죠. 그래서 이제 노이라트나 이런 사람들이 고민을 한 건데 이렇게 오는 게 최단거리예요. 왜 이렇게 오는 게 최단거리가 아니고 이렇게 오는 게 최단거리인지는 그렇게 안 생각되잖아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 사진에 유클리드 기하학을 집어넣기 때문이에요. 유클리드 기하학적으로는 당연히 이게 더 거리가 멀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거리가 멀잖아요. 이게. 근데 거리를 재는 다른 방식, 기하학이 바뀌면, 그러니까 시공간이 존재하는 방식이 바뀌면
거리를 어떻게 측정해야 되는지도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그 리만 계약적으로 측정을 하면 이렇게 오는 게 더 짧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우기는 게 아니라 실제로 거리를 그렇게 재야 되는데 프로퍼 타임이라는 걸 재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반직관적이고 대담한 놀라운 그런 가설을 실험적으로 입증했을 때 그럴 때 과학적 진보가 더 온다고 얘기를 한 거죠. 여기에 대해서 쿤은 상당히 다른 견해를 제시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제가 궁금증을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궁금증의 해결책은 여기 이 책 표지에 있는데요. 저게 토마스 쿤의 과학혁명 구조 초판 표지예요.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이게 잘 안 보이실 텐데요.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요.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Unified Science라고 써 있어요. 위에. 그리고 이 표지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좀 이렇게 뭐 책 표지가 이렇게 물론 그 당시에는 엄청나게 화려하진 않았겠지만 이건 뭐 무슨 보고서 같잖아요. 이렇게 형태가. 저게요. 사실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책으로 출판된 게 아니에요. 저게 백과사전에 한 챕터예요. 그러니까 물론 백과사전이라는 게 이런 백과사전이 아니라 여러 권으로 된 백과사전. 노이라트가 시작한 건데요. Unified Science Movement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논리 경험주의자들이 제가 지난 시간에 강조했듯이 노이라트는 여러 다양한 학문 분야들 사람들 사이에 요즘 말로 하면 융복함 연구를 강조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문제 자체가 복잡하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 근데 이 사람들이 언어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언어들을 서로 어떻게 이런 문제들을 연구했잖아요. 그래서 노이라트는 자기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유니파이드 사이언스 이게 조심하셔야 될 게 이게 환원주의적인 움직임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모든 학문을 물리학으로 환원시키겠다 뭐 그런 유니파이드 사이언스가 아니라 요즘의 융복합처럼 각각의 그 학문 분야들이 나름대로의 어떤 이론적 틀과 개념들을 사용해서 세계를 사회학은 사회학적으로 보고 물리학은 물리학적으로 보고 생물학은 생물학적으로 보는데 이들 사이를 서로 연결을 시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연결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한 챕터가 Scientific Concept Formation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도대체 과학적으로 개념을 어떻게 만들어내는가. 그렇다면 이게 분야에 따라서 과학적 개념이 바뀌어도 이 개념들을 서로 어떻게 소통시킬 것인가. 뭐 이런 주제를 다룬 챕터도 있고 그렇게 다양한 챕터도 있어요. 거기에 뭐 사회과학을 다룬 사회과학의 Foundations of Social Science라는 챕터도 있고 그래서 그 논리 실증주의자들이나 논리 경험주의자들, 비엔나 모임의 후배학자들, 뭐 파이글이라든가 햄펠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영국과 미국, 유럽에 있었던 학자들이 그리고 거기는 물리학자도 글을 쓰기도 하고 사회학자도 글을 쓰는 거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다 일종의 한 챕터씩 쓴 거예요. 자, 그런데 쿤이 과학혁명에 대해서 굉장히 큰 대작을 준비 중이다라는 말이 이제 돌았어요. 그 당시에 이제 그 학자들 서클이 이렇게 크지 않으니까 그 소문이 다 퍼진 거예요. 하버드대 있고 되게 이미 굉장히 그 과학사학자로서 상당히 유명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이 유니파이드 사이언스 인사이클로피디아를 준비하던 측에서 쿤에게 제안을 한 겁니다. 뭘 제안했냐면, 야, 너 굉장히 실제로 쿤이 자기가 대작을 쓰려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원고 초고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너 그거 나중에 책 제대로 내기 전에 요약본을 우리 인사이클로피디아의 한 챕터로 실자. 그 인사이클로피디아니까. 여러분 인사이클로피디아가 그 백과사전은 어떻게 쓰죠? 정말 짤막짤막하게 요약해가지고 핵심만 적잖아요. 이게 백과사전이에요. The Structure of Scientific Revolutions가. 그래서 쿤이 거기에 동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써뒀던 엄청난 원고가 있는데 그거를 막 요약해가지고 핵심만 추려가지고 여기 당연히 인사이클로피디아 이게 아티클이니까 일종의 챕터 아티클이니까 북챕터 같이 그 분량 제한이 있었어요. 120페이지인가 얼마.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축약 해가지고 쓴 책이 이 책이에요. 그랬는데 이 책이 너무 뜬 거예요. 그러니까 Encyclopedia of Unified Science의 이제 저는 그거 총 시리즈를 봤는데 100권이 넘거든요. 근데
그 시리즈 중에서 저 책만큼 뜬 책, 딴 책도 뜬 책이 좀 있는데 저 책만큼 뜬 책이 없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시카고 대학 출판부에서 저걸 따로 떼가지고 요즘에 여러분들이 익숙한 그런 제대로 된 책으로 내고 이 책은 글자 크기도 되게 작아요. 백과사전식으로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요거 한 120페이지 정도 되는데 저는 이걸 가지고 있어요. 120페이지 되는데 그게 또 되게 재밌는데 하여튼 그거를 한 200 몇 페이지로 뻥튀기 시키고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책을 내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유명해지니까 그다음부터 쿤이 그 강연 다니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반론 제기하는 거에다가 이렇게 거기 추가 연구하고 그리고 거기가 그 반론이나 토론 과정에서 새롭게 생겨난 아이디어들을 탐색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서 결국은 원래 쓰려던 책을 못 출간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자기 생각도 좀 바뀐 거예요. 이 과학혁명 구조에 있었던 생각들에 그래서 자기가 포기한 생각도 있고 그래서 과학혁명 구조에 원래 쓰려던 책을 쓰려는 계획을 포기하고 다음 대작을 그러니까 이제 자신의 철학의 결정판을 쓰려고 엄청 노력하다가 못 끝마치고 죽은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 시간에 보여드렸던 구조 이후의 여정이라는 책, 또 로드스 인 스트럭처라는 책이 쿤이 이 책의 개정판에 해당되는 자신의 최후의 역작을 쓰려고 했던 그거의 핵심적인 논문들을 모아가지고 책으로 그냥 편집해서 낸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이 책은 문장이 엄청 간결하고 함축적이에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저 책을 저는 당연히 이제 불법 복제판으로 저 원서를 가지고 있었는데 저걸 들고 제가 이제 유학을 갔더니 제 친구들이 깜짝 놀래. 너 이거 어떻게 구했냐? 이거 요즘에 구하기 너무 힘든데. 그래서 제가 이제 불법 복제판이라고 얘기를 못 하고 이거 그 한국에서 이렇게 뭐 계약을 해가지고 몇 부 나온 거를 내가 그때 샀어. 그런데 왜냐면 똑같이 생겼거든요. 저거랑. 걔네들 너무 신기해. 왜냐면 이거는 도서관에 가서야 볼 수 있는 그 원래 초판을 갖다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 너무 놀랐는데 저도 그 책을 읽으면서 너무 그 한편으로는 감탄하면서 한편으로는 힘들었던 게 한 문장 한 문장마다 논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장을 읽고서 그 다음 문장이 그거의 전제에 의해서 나온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읽을 때 정말 집중해서 읽어야 돼요. 이 문장 다음에 그러니까 이렇고 그러니까 이렇고 그러니까 평소에 책 읽듯이 줄줄줄 왜냐하면 중간중간에 이런 거예요. 원래 이 문장 쓰고 이만큼 있는 거예요. 뭔가 그러니까 쿤의 초고에는. 그리고 다음 문장이 나오는데 쿤이 보다가 요거는 생략해도 되겠다. 충분히 똑똑한 사람이면 이 문장 읽고 이거가 무슨 말인지 알 거야. 그래서 툭 제끼고 툭 제끼고 툭 제낀 거예요. 근데 그 제낀 부분 중에서 예를 들어서 쿤이 계속 강조드리지만 이 책 쓸 때까지만 해도 이제 과학사학자로서 인문학적 그 경험은 많지만 철학적 배경은 별로 없었거든요. 그리고 물리학자로서의 아이덴티티도 아직 간직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 생략한 부분이 조금 죄송하지만 그러니까 과학 연구를 해보지 않은 사람은 팔로우하기가 좀 어려워요. 특히 물리학 연구를 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러니까 물리학 연구를 해봤으면 이 사람이 이 얘기하고서 왜 이 얘기했는지를 떠올릴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실험 상황에서 그다음에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되니까 이 얘기를 했구나. 근데 그거를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왜 이 얘기 다음에 이 문장이 나오지가 축약판이니까 이해하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쿤의 과학혁명 구조는 정말로 이해하기 어려운 책일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부터 백과사전의 한 챕터로 쓰여진 책이어서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과학혁명의 구조, 여기 보면 이게 중요한데요. 여기 The Structure of Scientific Revolutions입니다. S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쿤은 명시적으로는 얘기는 안 했지만 초고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초고는 제가 아직 살펴보진 못해서 명시적으로 과학혁명은 여러 종류가 있다. 나는 크게 세 가지 얘기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는 안 해요. 그렇게 얘기는 안 하는데 그 과학혁명의 일반적인 특징들을 서술을 하고 예를 세 개 들거든요. 근데 예 세 개가 그 맥멀린이라는 철학자가 사실 그 점을 지적을 했는데 저도 보니까 굉장히 설득력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쿤이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안 한 거로 봐서 쿤이 동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 수준의 과학혁명을 얘기하고 이 세 수준의 과학혁명은 진행 방식이나 아니면
특히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공약 불가능성, incommensurability의 파급 범위, 그것이 함축하는 바, 이게 여러 그 쿤 철학에서 되게 중요한 몇 개의 핵심적인 쟁점과 관련해서 다른 특징들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그 레벨들을 이해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첫 번째는 매크로 레볼루션, 굉장히 큰 규모의 혁명이죠. 이 예로 코페르니쿠스 혁명을 듭니다. 두 번째로는 그 미디엄 사이즈, 그러니까 중간 규모의 과학혁명입니다. 이거로 라부아제의 화학혁명을 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아주 마이크로한, 그러니까 아주 낮은 수준의 과학혁명 예를 드는데 이거가 렌트겐 엑스레이 혁명을 듭니다. 그럼 여기서 매크로, 마이크로 이게 무슨 뜻이냐? 이거는 과학혁명을 통해서 이게 그러니까 널리 퍼진 오해를 이번 기회에 바로잡을 수 있는데요. 대개 사람들이 쿤의 과학혁명의 구조 그러면 코페르니쿠스 혁명만 떠올리죠. 왜냐하면 쿤 그 문장에서 유명한 게 그런 거잖아요. 뭐 과학혁명을 치르는 것은 일종의 개종의 과정과 같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다가 확 바꿔가지고 다른 믿음을 가지면 세상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는 것과 같다. 이렇게 실제로 그 문장을 썼어요. 쿤이 나중에 후회해요. 자기가 그 문장을 잘못 쓴 것 같다고. 나중에 그 후회를 여러 번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했다고. 근데 그거는 사실은 이 큰 규모의 혁명에만, 이 경우에는 정말로 세계관이 바뀌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간의 개념이 완전히 바뀌잖아요. 뭔가 특별한 사원소가 지배하는 공간이 우주 중심에 있고 나머지는 전혀 다른 공간이었던데 뉴턴 시대가 되면 그냥 텅 빈 스페이스의 물질들이, 이거 세계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런 혁명이 있고요. 근데 그런 혁명은 정말 몇 개 안 돼요. 과학의 역사에서. 쿤도 지적하듯이 그런 매크로한 혁명은 몇 개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오래 걸려요. 그런 혁명치고 10년, 20년, 50년, 100년 만에 된 게 별로 없어요. 다 100년 넘게 상당히 오래. 그래서 그 무슨 얘기까지 하냐면 쿤에 대해서 과학사학자들이 지적하는 제일 큰 비판이 뭐냐면 그게 무슨 혁명이냐. 아니 150년씩 걸린 게 무슨 혁명이냐. 그건 그냥 변화라고 하지 왜 혁명이라고 썼냐. 그렇게 얘기할 정도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종류의 혁명은 우리가 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직관에 제일 잘 맞지만 사실은 역설적으로 그렇게 자주 있지도 않고, 그 다음에 굉장히 오래 걸려가지고 혁명이라고 부르기도 좀 어렵고, 그 다음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이제 그건 맥멀린이 지적한 건데 쿤이 강조했던 패러다임의 전환뿐만이 아니라 쿤이 이제 그것만 주로 강조하죠. 실제로는 과학자 집단의 변화. 그러니까 프톨레마이오스 패러다임을 믿던 과학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코페르니쿠스 이론을 믿게 되는가, 혹은 그렇게 가능하긴 한가. 많은 경우엔 가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대개 이제 그 쿤을 오해하는 사람들 중에 그 논의가 뭐냐면, 야, 쿤에 따르면 패러다임이 A 패러다임을 믿다가 B 패러다임으로 변화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인다. 쿤에 따르면. 왜? 이게 인코멘슈리하다는데, 서로 불가능하다는데, 얘를 믿는 애들은 얘 말을 도저히 이해를 하도 못할 텐데 어떻게 얘를 믿다가 이걸 믿게 되냐. 뭐 그런 사람이 있겠지만 그건 정말 그 개종의 경우처럼 정말 극히 드물 거다. 근데 과학자 집단은 상당히 많은 경우에 실제로 전체가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쿤은 좀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거에 대한 그 답변의 핵심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큰 규모의 혁명은 오래 걸립니다. 150년 뭐 이렇게 걸려요. 코페르니쿠스 혁명 되게 대충 한 150년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코페르니쿠스 혁명이 어떻게 일어나냐면요. 그리고 이건 일반적으로 매크로 혁명의 일반적인 특징인데, 프톨레마이오스 혁명, 그러니까 프톨레마이오스 이론을 믿던, 프톨레마이오스 패러다임에 따라서 과학을 하던 사람들이 생각을 확 바꿔가지고 코페르니쿠스 이론에 따라서 과학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이 사람들은 그대로 그냥 과학을 해요, 계속해서. 그리고 바꾸기도 되게 힘들어요. 그런데 코페르니쿠스 이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젊은 세대의 과학자들, 그러니까 다음 넥스트 제너레이션 과학자들, 혹은 변방에 있는 사람들, 그래가지고 이 중요한 그 당시에 주도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이론에 노출이 덜 됐거나 아니면 그것을 추구하는데 별로 인센티브가 없는, 어차피 자기는 변방에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두 번째
패러다임이 옹호가 되고, 물론 그 사람들이 아무거나 옹호하는 건 아니고 그게 가치가 있을 때 옹호를 하겠죠. 그게 나름대로 그 설명을 잘한다든가 아니면 나름대로 굉장히 미적으로 아름답다든가.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일종의 테이크업을 해서 그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근데 이 두 집단의 경쟁 관계 중에서 얘네들이 우위를 점해가지고 얘네들은 사면하고 결국은 이제 두 번째 집단이 그 학문 공동체의 주도권을 쥐는 방식으로, 즉 매크로 레볼루션의 핵심은 세대 교체입니다. 학문 공동체의 세대 교체. 나중에 쿤도 그걸 인정을 해요. 매크로 이볼루션은. 그래서 그거의 대표적인 제가 여기 안 썼나? 그 사례가 플랑크 원리라는 건데요. 막스 플랑크라는, 아마 뒤에 나올 테니까 그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중간 단계의 혁명은요. 그게 이제 라부아제의 화학혁명인데, 이 경우에는 뭐든지 중간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해시키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중간이 정확히 뭔지. 그래서 일단 마이크로를 설명해 드리면 그 다음에 이해하시기가 쉬워서 마이크로를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엑스레이 발견. 자, 엑스레이도 과학혁명의 사례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여기서 조심하실 게, 엑스레이 혁명은 정말로 금방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렌트겐이 엑스레이로 자기 그 손을 찍은 그 사진이 과학계에 알려지자마자 몇 년 내로 엑스레이를 실험실, 그 당시에 유럽이나 미국의 실험실에서 사용하기 시작했고, 10년 이내로 의료계에서 활용하기 시작했고, 지금은 깜짝 놀라시겠지만 10년 조금 지나고 나니까 엑스레이 상품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거기다 라듐 같은 거 집어넣어가지고 마시는, 20세기 초에 그게 건강에 좋다고 방사성 물질의 물을 마시고 그랬거든요. 그 정도로 파급 효과가 엄청나게 빨랐어요. 그러니까 이런 혁명들은 특징이 뭐냐면, 왜 그런 파급 효과가 빠르냐? 사람들이 바뀌는 게 굉장히 조금밖에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엑스레이라는 새로운 그 측정 도구가 나온 건 분명히 혁명적이지만, 그걸 통해서 화학이 바뀐 것도 아니고 물리학이 바뀐 것도 아니고, 그냥 기존에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어떤 과학 이론들의 엑스레이라는 새로운 도구가 들어가고, 그걸 가지고 실험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이 열려서 그 분야에서는 분명히 혁명적인 변화가 있었죠. 왜냐하면 전에 없었던 일들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다 바뀌니까 이제 투과해서 볼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물질이라는 게 이렇게 우리 눈에는 직접적으로 안 보이는 물질들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 그렇지만 매크로한 이론 수준에서, 거대 이론 수준에서 하나도 안 바뀐,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다 공유가 되고 그 관련된 그 소규모의 그 부분만 싹 바뀌는, 즉 나중에 말씀드릴 공약 불가능성 차원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공약 가능하고, 즉 엑스레이 혁명 이전의 패러다임과 엑스레이 혁명 이후의 패러다임은 거의 대부분이 겹치고 아주 조금만 안 겹치는 부분이 있는 그런 혁명이 있는 겁니다. 그럼 중간 단계는 이제 이해가 쉽게 되시겠죠. 중간인 거예요, 말 그대로. 예를 들어서 라부아제의 화학혁명의 경우에는 화학을 분명히 많이 바꿨어요. 그러니까 왜 바꿨냐면, 어떤 의미로 바꿨냐면, 그 당시에 화학 물질을 구별하는 그 분류하는 방식이 그 플로디스톤이라는 것을 얼마나 함유하고 있는가, 그리고 플로디스톤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 그 화학적 친화도에 의해서 분류를 했다면, 라부아제는 산소를 함유하고 있는가, 산소하고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 이렇게 그걸 이제 화학에서는 프린스플이라고 하는데요. 그 원리가 아니라 일종의 그런 것들의 기본적인 근원적인 어떤 그 자연 원칙, 법칙 같은 건데요. 그런 프린스플을 바꾼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화학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어요. 그렇지만 뭐가 남아 있었냐면, 결정적으로 실험하는 방법론은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흔히 얘기했던 연금술 전통에서 물질들을 어떻게 정제하고 물질들을 어떻게 결합하고 이런 것,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다 그대로 있고, 다만 그것들을 이론적으로 해석해서 전에는 플로디스톤이나 화학적 친화도를 사용했다면 이제는 산소와 산염기 개념들을, 그전에도 산염기 개념이 있었지만 산소를 가지고 산염기 개념을 재규정해 가지고 이 전체 현상을 새롭게 재해석해내는 그런 중간 수준의 그 혁명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 세 예를 들었다는 것 자체가, 쿤이 실제로 과학혁명이 전개되는 방식은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규모의, 우리는 되게 과학혁명의 구조를 생각하면 세계관이 바뀌는 큰 규모 혁명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거보다는 이렇게 다양한 어떤 수준들이
있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네요. 그래서 요 말씀은 제가 이미 들었던 거고요. 과학사, 과학철학, 물리학과 관련된 그 쿤의 지적 여정은 좀 드렸던 거고요. 그래도 이 햄버거 얘기는 하고서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햄버거 얘기만 하고서 오늘 강연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중요한 얘기가 새 수준의 과학혁명이었기 때문에요. 햄버거 얘기가 되게 중요한데 쿤이 그러면 이런 어떤 생각들이 어떻게 도달하게 됐는가 하는 것인데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쿤이 그 코넌트 총장의 수업 준비를 하기 위해서 옛날 과학자의 문헌들을 읽었는데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말이 안 되는 게 아니라 현대과학적으로 말이 되는 내용 다음에 말이 안 되는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말이 되는 내용이 나오고 근데 얘가 얘의 전제로 사용되고 얘가 또 얘의 전제로 사용되고 이런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상황. 그래서 그런데 이제 한밤중에 이건 쿤의 자기의 회고입니다. 한밤중에 막 고민하면서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보고 막 고민하면서 이렇게 그 글을 읽다가 혹시 이런 건가 하는 아이디어가 떠오른 거죠. 그 아리스토텔레스 저작을 읽다가 진공이라는 개념을 놓고서 사실 그 아이디어가 떠올랐는데 근데 그거는 좀 어려우니까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좀 더 직관적으로 쉬운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 아이디어가 이런 거예요. 제 식으로 해석한 겁니다. 햄버거로. 여기 무지막지한 햄버거가 보이시죠? 저 햄버거라는 단어가 영어의 독일어의 함부르거에서 왔거든요. 그 함부르크라는 도시에다 이하를 붙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아시겠지만 원래 도시명에다가 이하를 붙이면 거기 사는 사람을 뜻하죠. 함부르거는 함부르크 시민을 뜻하는데 그게 17세기 정도에 그 함부르크의 어떤 특산물, 함부르크에서 굉장히 유명한 음식에도 함부르거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했답니다. 근데 함부르크에는 그 당시에 빵 사이에다가 이렇게 점인 고기를 점여가지고 이렇게 요즘에 많은 패티죠. 그런 거 넣어가지고 먹는 음식이 그 당시에 상당히 유행했대요. 그래서 그걸 갖다 독일에서 함부르거라고 불렀고 그게 이제 미국으로 건너와서 이제 이런 무지막지한 햄버거가 된 거죠. 자,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여러분이 만약에 한 17세기 문헌을 읽는다고, 한 16세기 문헌이 더 좋겠네요. 16세기 문헌을 읽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그 16세기 문헌에 좀 더 안전하게 하면 15세기가 더 안전할 것 같아요. 15세기 문헌에 함부르거가 땅을 샀다는 표현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얘가 땅을 샀다고 생각하면 안 되시겠죠? 무슨 뜻이냐면 우리한테는 햄버거가 얘니까 15세기 글을 읽고서 거기서 등장하는 함부르거를 얘로 읽고 쟤가 어떻게 땅을 샀지? 15세기 얘네들은 굉장히 미신적인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었네. 제가 땅을 살 수 있다고 생각. 이렇게 말하면 말도 안 되겠죠. 그렇죠? 이건 정말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쿤이 깨달은 게 뭐냐면 기존 과학자들이나 과학사학자들이 과거 과학 문헌을 그렇게 읽고 있었다는 거예요. 즉 뭐냐면 과거 과학 문헌에 등장하는 진공, 공간, 시간, 압력, 부피, 온도 이런 개념을 20세기 중반 쿤이 살던 시대의 물리학, 화학, 생물학의 용어의 의미로 이해하고 리딩백하는 거죠. 지성사에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거죠. 옛날 용어가 생긴 게 똑같이 생겼다고, 발음이 똑같다고, 그거 갖다가 똑같은 뜻이라고 생각하면 그럼 어떻게 해야죠? 해석학적으로 읽어야죠. 그러니까 그 용어가 그 문맥 내에서 어떻게 사용되는가를 앞뒤로 따져봐가지고 정합적으로 얘가 여기서 사용된 맥락과 여기서 사용된 맥락에 동일한 의미이려면 얘는 이런 의미여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걸 해석학적으로 따져가지고 지성사적으로 밝혀내서 그래서 읽어야 되는데 이런 읽기는 이미 19세기의 해석학 전통 내에서 이미 잘 알려져 있었는데 과학사에서는 아직 별로 많이 시도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물론 이제 나중에 알고 봤더니 꼬아레라고 프랑스의 과학사학자가 정확히 그런 방식으로 과학사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직은 굉장히 초기 단계였고 쿤이 스스로 재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쿤이 정말 똑똑하죠. 자기 혼자 그 학계의 새로운 흐름을 스스로 꼬아레 읽기 전에 스스로 나중에 이제 꼬아레를 읽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그 아리스토텔레스 경험이 뭐냐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진공 개념을 이 사람은 계속해서 현대 진공 개념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자신의 물리학자로서. 현대 진공은 뭐예요? 공간이 있고요. 그 공간에서
원자를 빼내요. 진공 펌프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여기 개명되는 물리학과가 있을 텐데 거기에 있는 진공 펌프 같은 걸로 가령 이 정도 크기의 그 방해를 밀폐시켜 놓고 공기를 빼내면 제 생각에는 일주일 정도 빼내면 이 이제 타이트하게 다 막는다는 전제에서 여기에 원자를 1000개 이하로 만들 수가 있어요. 무시무시한 얘기죠. 아보가드로 수만큼 원래 있어야 되는데 1부품마다. 근데 우리 진공 펌프가 그 정도로 성능이 좋아요. 여기에 1000개, 10,000개 정도만 그 원자가 있을 정도로 뽑아낼 수 있으니까 거의 진공이죠. 그렇게 되면 사실 그러려면 엄청난 그 밀폐가 필요한데, 그러니까 쿤은 그 진공을 생각했던 거예요. 그 진공을 생각하고 아리스토텔레스를 읽으니까 하나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다 헛소리야. 근데 가만있어 봐. 여기 나오는 이 백큐엄이 그 백큐엄이 아닐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똑똑하니까 백큐엄이 등장하는 모든 문장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따져본 거죠. 이 백큐엄이 여기서는 이렇게 사용되고 여기서는 이렇게 사용되고 그럼 이게 아니네. 이렇게 사용되는 게 그러니까 일단 아리스토텔레스의 모든 문장이 말이 된다고 전제하고 그걸 말이 되게 만들려면 이 개념의 뜻이 뭐에 되는지를 거꾸로 유추를 하는 거죠. 그걸 갖다가 쿤식 그 사료읽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쿤식 사료읽기 방법론을 쿤이 개발을 해내요. 그렇게 해서 읽었더니 전부 다 말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옛날 문헌들이 기가 막히게 말이 되는 거예요. 척척 들어맞아요, 다. 그래서 정말로 그 쿤이 그 유력하죠, 정말로. 야, 이렇구나.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진공 개념은 설명드리기가 좀 어려운데 리셉터클이라고 그래가지고 핵심은 이거예요. 라이프니츠의 공간 개념처럼 그 공간이 따로 존재하고 거기에 물질이 채워지는 게 아니라요. 그 물질을 싸고 있는 가장 외피에 해당하는 게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물질이 존재하면 그 물질이 존재하는 양태의 가장 바깥쪽이 공간이에요. 그래서 물질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존재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공간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존재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막 뭉쳐지고 서로 엮이고 그래가지고 이 공간이 형성된다고 보거든요. 설명하기도 어렵고 사실 비주얼라이즈도 쉽지 않은데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철학을 읽으시면 다 말이 돼요. 그 아리스토텔레스 하는 얘기가 공간에 대해서 하는 얘기가 그게 사실은 플라톤 때부터 왔던 개념 리셉터클 개념은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시간, 공간, 압력, 부피. 압력, 부피는 어떻게 다르겠어 싶겠지만 12세기, 13세기, 14세기, 15세기 어떨 경우에 근대 과학의 경우에는 학자마다 다 달라요. 마치 철학자들의 이 그 객관성 개념 쓸 때 A 철학자, B 철학자 다 다른 것처럼 실제로 이 패러다임이 이렇게 뭉쳐지기 전에는 그러니까 쿤식 용어라면 전 패러다임 시기 어떤 특정 패러다임이 완벽하게 하나의 틀을 지워주기 전까지는 사실은 과학자마다 다 다른 개념들을 썼단 말이에요. 그걸 밝혀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쿤이 그걸 알게 되고 쿤이 과학자잖아요. 그래서 쿤답게 검증을 합니다. 어떻게 검증을 하냐면 평소에 보일 책을 로버트 보일이요. 보일 책을 읽다가 절대로 이해가 안 되던 개념이 하나 있었거든요. 무슨 말인지. 근데 그 개념을 이제 보일 책을 다시 찾아보고 읽어보니까 아마도 이런 개념일 것 같아요. 자, 그럼 가설을 세운 거죠. 그 다음에 이걸 검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뭘 했냐면 예측을 해요. 보일에 대한 내 해석이 옳다면 보일은 이 개념을 어떤 맥락에서 이렇게 써야 될 것이다. 이렇게 썼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 문장을 찾기로 한 거죠. 근데 당시에는 하버드 대학교 도서관이 그 한밤중에 문을 닫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쿤의 표현에 의하면 그날이 제일 길었대요. 그 밤이. 그래서 아침에 하버드 도서관이 열릴 때까지 계속해서 막 초조하게 기다려가지고 그 도서관 문 열리자마자 뛰어 들어가가지고 보일 책을 찾아가지고 왜냐하면 자기가 어떤 문맥에서 그 얘기를 할지를 이미 예측했으니까 그 문맥에 해당되는 책을 끄집어가지고 보니까 정확하게 그 문장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쿤은 과학 철학을 과학처럼 했던 사람이에요. 적어도 초기에는. 그러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보수성도 되는데요. 쿤은 과거 과학자의 책에 대한 디코렉트 인터프리테이션이 있다고 믿었어요. 딱 하나 있는 거예요. 마치 과학자가 세계에 대한 참된 진리가 있다고 믿는 것처럼. 근데 쿤은 또 과학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역설적인데 과학은 패러다임에 따라서 다른 방식으로 세상에 대한 진리를 제시한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그 과학자의 책에 대해서는 정확히 올바른 해석이 딱 하나 있을 거다. 그걸 찾아내야 된다. 어떻게 찾아내?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학자의 책 중에서 말이 되는 데는 신경 쓰지 말고 말이 안 되는 부분에 집중해서 이 말이 안 되는 부분을 말이 되게 하려면 거기 등장하는 개념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그거를 찾아내라. 그러면 패러다임을 재구성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과학자가 어떤 패러다임 하에서 그 과학 연구를 했는지.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쿤의 패러다임에 있어서는 그 세계를 바라보는 세계관, 그 다음에 그 세계를 기술하는 여러 개념들의 정확한 의미, 그리고 그 개념이 다른 과학자나 다른 패러다임과 어떻게 살짝 달라지는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쿤의 아리스토텔레스 경험이 그런 중요성들을 처음으로 밝혀낸 그런 경험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늦어져서. 예,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그 햄버거 참 재밌는 예였는데 제가 알고 있는 사례는 그 베를리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또 베를리너 하면 베를린 사람이거든요. 근데 베를리너라고 하는 그 요즘으로 치면 뭡니까? 던킨 도너스 비슷한 뭐 그런 건데, 그러니까 빵 속에다가 이제 잼을 집어넣고 가에 이제 그 슈거 파우더를 발라둔 그게 이름이 베를리너입니다. 그것도. 예.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그 구분하기 위해서 그냥 베를리너, 그 그 부정관사 없이 베를리너 그러면 그거는 베를린 사람이고, 아하. 이제 붙여가지고 아인 베를리너 그러면 그 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재밌네. 그래서 그 존 F 케네디가 그 옛날 베를린 장벽 앞에서 그다 이제 그 영어 연설이 있는데 그때 이제 잘 모르던 독일 말로 Ich bin auch ein Berliner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말은 저도 빵입니다라고 하는. 진짜 재밌네. 예,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렇구나. 예, 햄버거가 그런데 이제 또 다른 해석학을 도입하자면 그 말죽거리 잔혹사에 보면 그 군상우 주인공 친구 중에 또 햄버거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이 나옵니다. 그때도 햄버거가 땅을 살 수 있겠죠. 그러네요. 그렇게 되면 햄버거가 땅을 살 수 있겠다. 네, 어쨌거나 농담으로 시작해봤는데 응용력 캡이네요. 진짜 농담이 아니라 진짜 맞는 말씀. 그 쿤의 이 과학혁명의 구조, 그러니까 과학 철학인데 오늘 강의를 듣고 제가 느낀 거는 이거는 일종의 그 과학 철학 버전의 해석학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쿤이 이야기한 그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것도 또 해석학에서 말하는 어떤 지평, 그 호라이즌이라고 하는 그와 유사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거든요. 맞습니까? 예, 맞는데요. 부분적으로는 맞아요.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데, 그래서 제가 세 수준의 혁명 얘기를 말씀드린 건데요. 매크로 혁명에 대해서는 정확히 맞습니다. 그러니까 매크로 혁명은 정말로 그 지평에 해당될 정도로 패러다임 전체를 바꾸는 수준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인식론, 존재론, 뭐 어떤 경우는 윤리학까지도 바뀔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제일 극단으로 마이크로 혁명을 생각해 보면, 그러면 사실은 해석학적 지평은 거의 안 바뀌고, 뭐 도구 수준에서 아니면 어떤 실험 기법 수준에서, 근데 그것도 쿤은 혁명들, 사이언티픽 리볼루션스의 하나의 그 대상으로 다루고 있으니까 이제 쿤 체계 내에서는 그런 해석학적 지평에 해당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굉장히 그 과학자들의 직관에 맞는 아주 그 먼데인, 그러니까 일상생활 수준의 어떤 혁명도 있고 거기에 섞여 있는 거죠. 보통 우리가 쿤의 그 과학혁명의 구조 그러면 뭐 읽지 않고 들어서 알고 있는 단어가 이제 그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이야기인데 그건 사실 전체 이 저서 안에서 뭐 그 일부겠네요. 그 내용은. 그 나머지도 이제 그럼 또 거의 동등한 비중으로 다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미디엄하고 그 마이크로 부분도. 그러니까 일단 패러다임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용되는 맥락들이 그래서 그 비판을 받은 건데요. 그러니까 그게 그 아까 또 말씀드렸지만 쿤이 이제 철학적으로 이렇게 그 엄밀하게 이렇게 그 개념들을 정확하게 컨시스턴트하게 쓰는 훈련을 받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패러다임도 그렇게 철학 개념으로 쓴 게 아니라 이렇게 상당히 비유나 그런 의미. 그래가지고 그 초반기에 제기됐던 비판이 그 비판은 적절한 거라고 자기도 인정했는데요. 패러다임 개념이 17번인가 나오는데 17번인가 21번인가 나오는데 맥락에 따라서 의미가 다 다르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리고 그 메스터만이라는 그 철학자였는데 자기가 정리해 줬어요. 어떤 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넓은 해석학적 지평을 얘기하는 것 같고 세계관이라든가
어떤 데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그냥 기구나 아니면 그 실험 기법 이런 걸 얘기하는 것 같고 또 어떤 데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성공적으로 풀린 사례, 패러다임 케이스 뭐 이럴 때,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패러다임 케이스를 보고서 그 다음 과학 활동, 다음 강의 때 말씀드릴 건데 그런 거 할 때는 이쪽 분야에서 야 이건 정말 잘 풀렸다, 좀 해결 잘했다는 그런 사례를 뜻하기도 한다. 그런 비판을 하고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소개해드릴 그 쿤이 그거를 받아들여서 패러다임을 구별하게 됩니다. 그래서 exemplar라는 것과 그 다음에 symbolic generalization 이렇게 패러다임을 여러 개로 나눠서 패러다임이라는 말이 지칭할 수 있는 다양한 어떤 의미들을 어떻게 보면 비판을 받아들여서 이제 세련화 시키는 거죠. 예, 어쨌든 동일한 단어라도 이제 그 또 듣는 사람에 따라서 의미가 다를 수 있고 또 맥락에 따라 시대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사실 우리가 수업을 하다 보면 그거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분명히 나는 이런 의미에서 이야기했는데 학생들은 전혀 다르게 받아들이는 뭐 그런 경우 있습니다. 뭐 그런 오해를 낳는데 그래서 오늘 정말 재미있고 정말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결코 지겹지 않았던 그런 강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해석학적인 지평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궁금증, 좀 모호한 부분 좀 질문을 통해서 발언해 주시면 이상욱 선생님께서 또 깔끔하게 해소를 시켜 주실 것 같습니다. 항상처럼 조재현 교수님. 선생님 저는 정말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오늘 해서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적어보니까 질문이 4개나 돼요. 근데 그러면 안 될 것 같아갖고. 뭐 아직 한 20분 남아 있습니다. 예. 우선 간단한 거는 아까 그 공간이 이렇게 휘어져진 게 더 빠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시간 개념도 달라질 텐데. 네, 시간 개념 달라지죠. 그런데 이제 그 물리학 쪽에서는 어떤 식으로 그거를 다르게 해석하는지 모르지만 인문학 쪽에서는 보통 먼데인 타임하고 피노미놀로지컬 타임 구분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죄와 벌 처음 시작할 때 라스콜리니코프가 살인을 하려고 전당포 할머니를 죽이러 가기 전에 아마 먼데인 타임으로 하면 한 25분밖에 안 걸렸을 거예요. 그 건물 3층으로 올라가갖고. 근데 그 가는 중에 온갖 걸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그 주관적 시간의 거리는 너무나 그리고 또 우리가 만약에 무슨 면접을 앞두고 앉아 있었다. 그때 시간 개념도 다르고 그렇잖아요. 그런 게 시간이 늘리고 줄어드는 이런 것들은 인문학에서는 많이 얘기하는데 객관적인 24시간 그 객관적인 기준이 아닌 주관적 시간 이해 이런 건데 그거하고는 좀 다른 맥락이겠죠. 그게 첫 번째 질문 그냥 떠오른 거고요. 네. 제일 첫 번째 그거는 뭐냐면 아까 칠면조 설명하시면서요. 사실 우리는 뭐 과학자건 일반인이건 간에 태어나서 오랜 기간 훈련을 받아서 특정한 사유 체계를 갖게 그렇죠. 되잖아요. 그 문화도 그렇죠. 그렇고 규범도 그렇고 그렇죠. 그러면 과학자 공동체에도 아마 공동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기준이나 규범이나 과학자의 실천이 작동하고 있을 텐데요. 저의 질문은 칠면조가 그 추수감사절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코페르니쿠스가 아무리 미시적인 거라고 하더라도 태양과 지구를 뒤집는 그 상상력, 그 생각은 어떻게 시작됐을까? 오케이. 아인슈타인의 이론, 그 다음에 뭐 다윈의 진화론, 그 처음에 대부분이 다 동의하는 규범에서 그 치고 나가는 그 새로운 상상력은 어떻게 가능한가? 그거 굉장히 궁금하고요. 그다음 또 세 번째는 패러다임이 우리는 이제 뭐 뉴턴 패러다임에서 아인슈타인 패러다임 이렇게 크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쿤의 앞에 서문을 보면 거의 100명 그 더 줄여서 뭐 25명 정도로 패러다임이 작동하는 기준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예를 들면 패러다임이 다르기 때문에 정말 공약 불가능성이라고 한다면 더욱더 사회는 굉장히 미시적으로 쪼개지고 심지어 과학자 공동체 내에서도 공통의 조건이 아니라 그 같은 그 기준을 갖고 있는 그 연구자들끼리 막 쪼개지는 형태로 가는 건가? 뭐 이런 질문이 들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네 번째는 뭐냐 하면 지금
그러니까 자연과학이 이렇게 특히 물리학이 이렇게 기하급속으로 이렇게 발전하는 거가 패러다임 단위로 가는 거고 전 패러다임 시기에는 거의 발전이 없었다. 다 열심히 하지만 각자 주관적으로 자기 이론을 얘기하고 있는데 패러다임을 통해서 과학자들이 공동의 어떤 개념이나 기준을 전제하면서 그 다음에 미시적으로 막 정상과학으로 해서 이론을 이제 막 이렇게 발전시킨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인문사회과학에서는 불가능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직도 플라톤 공부하는 사람 있지 않나요? 아리스토텔레스 아직도 인용하고 있고 니체 뭐 다 그냥 그러니까 한번 누가 떴다 하면 절대 안 죽는 거예요. 이게 패러다임 단위로 해서 지금은 우리는 자연과학 같으면 현재 발전한 수준이면 과거 건 다 없어지잖아요. 그 다음 단계. 근데 인문사회는 아니거든요. 한번 누가 무슨 얘기하면 그냥 현재까지 다 정말 청개의 고온이라고 각자 다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인문사회과학 발전이 더딘 이유인지 만약 그 큰 식으로 얘기하면 그게 더딘 이유인지 아니면 연구 대상 자체가 이미 질적으로 틀려서 예컨대 뭐 단순계 복잡계 이런 식으로 틀려서 이거에 어떤 독특한 특성이 있는 건지 그러니까 이게 자연과학이 특히 물리학이 너무 급하게 발전하니까 이 인문사회과학이 다 흠모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심지어 인문학도 인문과학이라고 막 말도 안 되게 그 번역을 할 정도로 그렇게 지금 막 방법론도 따라가려고 하고 그러는데 기본적으로 이게 다른 건지 그 패러다임을 인문사회과학 쪽에도 적용시키는 게 말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예. 그 네 질문 중에서 뒤에 두 질문은 다음번 강의에서 사실은 다룰 내용들을 주로 있어서 근데 이제 질문하셨으니까 그걸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고 이제 또 살짝 남겨놔 가지고 궁금하게 해서 선생님 또 오시게 그렇게 할 건데요. 일단 마지막 질문부터 시작을 하면 실제로 쿤의 과학혁명의 구조가 처음 등장했을 때 사회과학자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처음에는 오히려 자연과학자들보다 왜냐하면 그 패러다임이라는 개념이 사회과학자들이 생각하는 어떤 거대 이론들 뭐 예를 들어서 탈코 파슨스의 기능주의하고 그다음에 구조주의 이런 건 상당히 이게 대립돼 그래서 사회과학자들은 굉장히 이해하기가 쉬운 개념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학문 공동체가 있으면 물론 이제 그 공동체 사이즈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 사이언티픽 레볼루션이 그 등급이 있는 것처럼 등급이 아니라 수준이 있는 것처럼 물리학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그것도 좀 더 들어가서 실험 물리학자 할 수도 있고 거기서 또 엑스레이 가지고 하는 엑스레이 물리학자 이렇게 달라질 수 있지만 하여튼 그 학문 공동체에서는 하나의 패러다임, 경쟁하는 패러다임이 아니라 하나의 패러다임 하에서 정상과학 활동을 해야 된다고 그래야지 이제 지식의 축적이 이루어진다고 했기 때문에 사회과학자들이 상당히 난처했죠. 한편으로는 굉장히 익숙하고 자기네들의 행동 그 연구하고 잘 맞아떨어지는 이론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그 원래부터도 사회과학자들이 자연과학에 대한 19세기의 그 콤플렉스가 좀 있었는데 자기들은 사실은 그 사회현상이라든가 이 인문현상들이 자연현상과 다른 고유한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론을 택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쿤에 따르면 상당히 이렇게 폄하되는 경향이 있어서 그래서 실제로 선생님도 아마 기억하실 텐데 70년대에 사회과학자들이 사회과학 방법론 책들을 그 쿤의 그 과학혁명의 구조에 대한 일종의 리스폰스 대응으로서 썼어요. 그래서 소시올로지에서 멀티 패러다임 사이언스 뭐 이런 책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쿤의 패러다임 이론의 장점들을 살리면서 그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이론들을 조직화하고 그것들을 이렇게 그 진보들이 이루어지느냐. 그런데 사회현상은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현상은 자연현상과 달리 일종의 퍼스펙티비즘이죠. 여러 측면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측면에 대해서는 어떤 패러다임이 가장 좋다고 얘기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우리가 그 복잡한 현상들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멀티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자연과학과 달리 사회과학은 멀티 패러다임 방식으로 과학이 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고 쿤이 거기에 대해서 사실 특별히 답변을 하거나 대응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쿤은 그건 이제 오히려 다음도 아니고 다음 네 번째 강의에서 말씀드릴 건데 쿤이 굉장히 보수적인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회과학에 대해서만 약간 그 과학이 약간 좀 전과학 단계다라고 무시한 게 아니라 무시한 게 이렇게 글로 드러나지 않는데 이렇게 배경이 좀 깔려 있어요. 과학 내에서도 쿤은 환원주의자는 아니었는데 예를 들어서 모든 그 과학이 자연과학이 물리학으로 환원돼야 된다고 생각하진 않았는데 사실은 물리학이 가장 과학다운 과학이라고 생각했어요. 자기가 물리학자니까. 그래서 그걸 어떻게 간접적으로 얘기했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자연과학 중에서 정상과학 단계로 진입한 시기를 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천문학하고 물리학이 대충 16세기? 17세기 이때 이제 정상과학이 됐고요. 화학은 언제 돼요? 18세기. 라부아지에 화학혁명 때. 돼야지 이제 도미넌트 패러다임이 생기거든요. 생물학은 19세기 말. 그러니까 딱 그것만 봐도 이제 쿤이 어떻게 얘기하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물리학이나 천문학이 가장 그 과학으로 일찍 이스타블리시가 됐고 그 다음에 화학이 되고 그 다음에 생물학이 됐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과학적 진보에 있어서 그 쿤의 용어가 이제 제가 다음 시간에 소개할 건데 머추어 사이언스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성숙된 과학. 그러니까 성숙이 빠른 과학이 있고 성숙이 느린 과학이 있고 사회과학은 이제 아직 성숙이 덜 된 거죠. 자, 그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공학, 엔지니어링. 엔지니어링은 좀 다른 이유로 그런 성숙된 과학이 아니라고 봤어요. 그 얘기는 제가 그거 이제 맨 마지막에 사실은 과학과 같이 다루면서 할 거고요. 그 정도만 말씀드리고요. 좀 더 자세한 얘기는 다음 주나 다음 주에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세 번째 질문하신 내용도 역시 이제 다음 주 강의 내용과 관련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거는 기본적으로 인코멘셔러빌리티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달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이렇게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아까 제가 매크로, 미디엄 사이즈, 마이크로 나눴잖아요. 그게 패러다임 사이의 관계에도 정확히 동일하게 적용되거든요. 그래서 그 공약 불가능성이 성립하는 굉장히 극단적으로 성립하는 것은 매크로 과학혁명, 굉장히 큰 규모의 과학혁명만 성립하고요. 중간 규모의 과학혁명의 경우에도 어떤 게 가능했냐면 라부아지의 지지자와 라부아지의 반대자가 서로 상대방 말을 충분히 이해하면서 논쟁을 벌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의사소통에 전혀 문제가 없었어. 다만 상대방이 중시하는 것들을 동의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라부아지의 지지자들은 라부아지의 이론 봐라. 이런 장점이 있지 않냐. 물론 이런 단점은 있다. 그 얘기를 좀 자세히 할 건데. 근데 그 라부아지의 반대자들은 라부아지에는 이런 단점이 있지 않냐. 뭐 이런 장점이 있긴 하지만. 그래서 이 장점과 단점이 과학에서 어떤 인식론적 지위를 갖는가에 대한 판단만 달랐을 뿐, 그 이해하는 데서는, 그러니까 그 인커멘셔러빌리티의 수준이 그렇게 크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공약 불가능성이 의사소통 불가능성이나 아니면 그 평가 불가능성을 의미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그 사회과학에서도 그 얼마든지 그런 방식의 논의들이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는데 하여튼 그거는 제가 그 특히 이제 이그젬플라가 거기서 되게 중요하거든요. 변칙 사례에서 그건 말씀드리고요. 앞에 두 개는 이제 사실은 오늘 주제와 관련된 건데요. 일단 상상력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제가 사실 연구를 꽤 한 주제이고요. 그리고 저만 한 게 아니라 이제 이게 워낙 창의성, 상상력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쿤도 이걸 가지고 논문을 한 편 썼고요. 과학적 창의성의 근원이 뭐냐. 그 다음에 상상력의 근원이 뭐냐. 그리고 쿤의 견해와 독립적으로 이 창의성만 연구하는 심리학자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교육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경험 연구가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연구했냐면 쿤식으로 얘기하자면 각 패러다임에서 뛰어난 사람들 그리고 패러다임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패러다임에서 다른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어떤 중요한 아이디어를 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분야별로 막 수백 명씩 인터뷰해가지고 선생님 말씀하신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아이디어를 갖게 됐냐. 그래서 그런 연구를 한 사람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사람이 직센트 미아이라는 사람인데요. 한번 선생님 찾아서 읽어보세요. 되게 그 연구가 되게 잘 돼 있어요. 우리나라 말로 영어 제목은 그냥 크리에이티비티예요. 근데
우리말로 번역은 뭐 창의성의 즐거움 이렇게 번역된 것 같은데 그 직센티미아의 연구가 굉장히 그 쿤의 연구하고도 잘 맞아떨어지고 그리고 굉장히 영향력이 있어요. 그 분야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는데 핵심은 이거예요. 직센티미아이가 그 연구를 하는 핵심은 그 사람은 이제 과학만 하지 않고 인문학도 하고 뭐 무용가도 인터뷰하고 그러니까 각 분야에서 어쨌든 혁신적인 그 혁명적 변화를 일으킨 사람 다 인터뷰했는데 흥미로운 점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탁 하고 떠오르는 영감이. 사람들은 되게 그럴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뭔가. 그래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이 뭘 강조하냐면 그러니까 틀에 갇힌 사고를 하지 말아야 된다. 왜냐면 이런 영감이 떠오르려면 틀을 깨야 되니까 애들의 창의성을 키워주기 위해서는 자꾸 틀에 갇히지 않고 자유롭게 사고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것저것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 게 그런 이렇게 착상이라든가 코페르니쿠스처럼 야, 지구하고 태양을 바꿔볼까? 그 아이디어가 그렇게 새로운 아이디어가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라 그 새로운 아이디어가 어디서 나왔나를 살펴봤더니 압도적인 다수로 그 자기가 버릴 패러다임, 그 버릴 패러다임을 엄청나게 깊이 있게 연구해서 일종의 궁극을 한 거죠. 동양시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거기를 갈 때까지 간 거예요. 갈 때까지 가서 이 패러다임으로는 이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구나. 그러면 이 패러다임에서 어떤 걸 바꿔야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생각들을 하다가 그런 착상을 하게 된 거예요. 사실 코페르니쿠스도 정확히 그랬거든요. 쿤도 그 점을 코페르니쿠스 혁명책에서 강조하고요. 그래서 내가 다음 주에 그 말씀을 드릴 건데 제가 코페르니쿠스에게 있어서 실제로 코페르니쿠스 다음 주에 이거 말고 인문 포럼에서 드릴 건데 코페르니쿠스가 사실은 혁명적 생각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역설적으로 코페르니쿠스가 자기가 극복했던 패러다임에 자타가 공인하는 최고 실력자였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잠깐만 말씀드리면 다음 주 거를 제가 만약에 평범한 과학자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코페르니쿠스 수준이 아니라 그러면 제가 어떤 패러다임에 속해서 정상과학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해도 안 돼. 이 문제가 죽어도 안 풀려. 제가 다음 주에 변칙설의 얘기를 할 건데 정말로 안 풀려요. 그러면 제가 이 패러다임에 대해서 정말 이걸 꽉 잡고 있다고 생각할 정도 최고 수준의 과학자가 아니면 제가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역시 내가 수준이 떨어지나 보다. 실력이 안 되나 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될 때 이게 내가 멍청해서 해결을 못하는 건지 이 패러다임의 근본적인 문제인지를 판단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코페르니쿠스는 당시 유럽 천문학계에서 자타가 공인하는 최고의 프톨레마이오스 천문학자였어요. 어느 정도 얘기가 나오냐면 그 당시 사람들의 증언이에요. 코페르니쿠스 선생께서 주전원을 사용해가지고 이렇게 계산을 하시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프톨레마이오스 그 천문학의 최초의 창시자가 강림해서 이걸 하는 것 같다. 새로 진짜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 정도로 궁극을 했던 사람이에요. 프톨레마이오스 천문학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걸 판단할 수 있는 거죠. 다른 사람하고 달리 야, 이 경우에는 내가 이걸 잘 알아서 하는 얘기인데 안 돼.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도 안 돼. 바꿔야 돼.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보다 실력이 떨어지는 사람은 그 생각을 못 하는 거죠. 그 평화군요. 제가 보기에는 결국 창의성의 완성은 그 창의성 아이디어를 제시한 사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듣는 그 커뮤니티의 수많은 구성원들의 판단에 달려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그것도 다시 말하면 그렇죠. 네. 코페르니쿠스가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야, 코페르니쿠스 우리 동네에서 최고 아니야? 저 사람이 저렇게 말했으니까 우리는 그걸 굉장히 신뢰해야 돼, 믿어야 돼. 그런 분위기에서 그걸 완성시키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역으로 얘기하면 새로운 창의적 아이디어는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얘기를 했을 때 그거를 잘 들어주는 귀. 그래서 그거에서 어떤 새로움을 오히려 읽고 야, 너 참 대단하다. 이런 식의 반응이 있는 커뮤니티의 힘이 창의성을 만들어내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제가 그건 부분적으로만 동의하는데 왜냐하면 이제 사회학자로서 선생님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제 저 과학 철학자로서는 그냥 그건 완전히 대중심리학이잖아요. 사람들이 막 그렇게는 아니고요. 근데 동의하는 부분이 있어.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 동의하지 않는 부분은 뭐냐면 그리고 이제 쿤이라든가 대부분의 과학 철학자들이 실제 그 시대 코페르니쿠스 시대의 문헌들을 살펴보면 코페르니쿠스가 그렇게 대단했지만 그걸 갖다 바꾼 거에 대해서 비판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어마무시하게 비판이 많았고 사실은 코페르니쿠스가 출간을 미뤘던 이유도 그 비판을 예상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렸지, 야 이렇게 바꿔놓으면 이런 문제가 수없이 생겨나는데 코 선생께서는 이 비판에 대해서 답을 다 가지고 계시겠지. 그냥 내놓으실 거야. 기대하고 있는데 계속 못 내놓다가 죽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그렇게 쉬운 답이 아니거든요. 코페르니쿠스가 뉴턴 역학까지 발견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는 나중에 하여튼 중요한 포인트는 그래서 코페르니쿠스 이론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굉장히 냉혹하게 판단했어요. 당시에 동료 천문학자들이. 그렇게 우리 코 선생이 말씀하시니까 이렇게 따른 건 절대로 아니고 그래서 장점이 엄청나게 많은데 단점도 엄청나게 많으니까 코 선생께서 이 단점을 분명히 해결하시겠지 계속 기다렸는데 해결을 못하고 죽은 거죠. 그래서 장점만 취하고 단점 때문에 코페르니쿠스 이론을 배격하게 돼요. 그 얘기는 사실은 다음 주에 인문 포럼 때 말씀드릴 건데 하여튼 그렇고요. 그 앞으로 좀 돌아가서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이나 다음 시간에 그 얘기를 포함시켜야겠네요. 그거는 과학혁명의 구조에는 등장하지 않는데 사실은 재밌어 할 만한 내용이니까 그 창의성과 상상력에 대한 쿤의 견해가 뭐냐면 결국은 그 사례를 통해서 쿤이 제시하는 개념이 있는데 재밌는 개념인데요. 수렴적 상상력이라는 개념과 그 다음에 발산적 상상력이라는 개념을 써요. 그리고 그게 크리에이티비티는 이 수렴적 상상력과 발산적 상상력 사이에는 본질적 긴장이 존재하는데 이 본질적 긴장을 잘 매니지하는 것이 과학적 창의성의 핵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수렴적 상상력은 아까 예만 들고서 자세한 설명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그 코페르니쿠스가 이걸 깨달았잖아요. 뭐냐면 프톨레마이스 체계 내에서는 절대로 이 문제를 해결 못한다. 라는 걸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수렴적 상상력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떤 패러다임을 너무너무 잘 이해해서 그 패러다임을 가지고 정말 가지고 놀 수 있는 수준.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렇게 변형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이렇게 변형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발산적 상상력은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어쨌든 바꿨잖아요. 야 이게 안 되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바꿔보자. 이건 분명히 새로운 참신한 생각. 그러니까 쿤도 그런 발산적 상상력이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사람들이 창의성이나 상상력에 대한 담론에서는 너무 발산적 상상력만 마치 중요한 것처럼. 근데 쿤은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고요. 수렴적 상상력과 발산적 상상력이 둘 다 필요하고 이 둘 사이를 적절하게 매니지하는. 왜냐하면 둘에는 본질적 긴장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센셜 텐션이라고 하거든요. 그 사람 책 제목이에요. 이센셜 텐션이에요. 그래서 그 본질적 긴장을 잘 매니지하는 게 사이언티픽 크리에이티비티 핵심이다라고 그 크리에이티비티 학회가 가지고 발표했어요. 70몇 년도에 발표한 논문인데 정말 기가 막힌 논문이에요. 저도 너무 감탄스럽게 읽었는데 그래서 그게 있고요. 제일 처음 질문은 짧게만 말씀드리면 과학자들은 그게 베르그송하고 아인슈타인이 논쟁을 벌인 적이 있거든요. 아인슈타인이 정확히 지금 제가 말하는 방식으로 대답을 했어요. 이제 그래도 좀 베르그송이 그 유명한 철학자니까 뭐 무슨 말씀하시는지는 알겠는데 물리학자들의 그 상대성 개념은 그거는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리학자들은 왜냐하면 그 과학자들은 측정 가능성에 입각해서 이론을 전개하거든요. 그리고 측정 가능성은 상호 주관적으로 측정 가능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얘가 측정한 것과 얘가 측정하는 게 이거 중요한데 동일 조건 안에서 똑같이 나와야 돼요. 근데 그 측정 결과에 따라서 상대성 이론이 뭐 시간이 늘어나기도 하고 공간이 축소되기도 하고 그런다고 하잖아요. 그건 동일 조건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어떤 게 동일 조건이냐? 운동 상태에 따라서 달라져요. 물리학에서는. 그래서 내가 정지해 있느냐, 등속도로 움직이느냐, 이 둘은 똑같아요. 왜냐하면 갈릴레오 상대성 때문에 정지해 있는 것하고 등속도로 움직이는 것하고는 물리학적으로 구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등속도로 움직이느냐, 가속 운동을 하느냐는 완전히 달라요. 물리학적으로. 그래서 시간과 공간이 등속 운동을 할 때와 가속으로 운동을 할 때 완전히 다르게 측정이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그 등속 운동의 경우에도 어떤 속도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제가 그 5분 더 추가한 시간에서 다시 5분이 지났습니다. 근데 다행스럽게 우리에게는 세 차례의 이 콜로퀴 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다음을 기약하면서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많은 질문이 있었는데 그럼 마친 다음에 제가 사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정말 재미있고 알찬 강의 해주셨습니다. 이상욱 선생님께 다시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